오늘 알아볼 것은 마영전 개장 사건입니다. 플레이 투 언, 플레이하면서 돈을 번다. 최근에 NFT네 메타버스네 뭔 말인지도 모를 개념을 게임에 도입했다며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게임이다, P2V 게임이라 불러달라 는 게임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왔죠. 그때 게이머들의 반응은 어땠어? 그거 그냥 쌀먹 아님? 맞습니다.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 일명 쌀먹과 뭐가 다르냐는 식의 반응이었죠. 근데 이걸 왜 쌀먹이라 부르냐? 두 가지 설이 있던데, 하나는 바람의 나라 돈으로 쌀 산다는 채팅에서 유래되었다는 설, 다른 하나는 와우에서 골드에 환장한 유저를 커뮤니티에 박제하자 골드 팔아서 쌀 사먹으려 그랬어요 라고 변명한 데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죠. 요지는 게임 재화를 통해 식량을 충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게임 마영전의 게시판에도 이런 글이 올라왔죠. 각종 반찬, 양념게장, 간장게장, 김치 팔아요. 뭔 장사꾼 날파리 새끼들이 게임 게시판에다 5kg에 700만 골드입니다. 응? 골드로 판다고? 각종 김치와 무침과 반찬들을 무려 골드로 판다는 글이었던 겁니다. 아니 일단 글 자체가 존나 얼탱이가 없잖아. 저도 이때 실시간으로 봤는데 여기 이 품절 임박 이란 말이 개웃겼다니까. 판매자 닉네임 메르시아가 밝히기로는 부모님께서 농협에 반찬을 납품하시는데 계산 미스로 너무 많이 만드는 바람에 이렇게나마 판매하게 되었다 했죠. 너무 얼탱없는 글이라 해당 게시글은 커뮤니티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홍보도 됐겠다, 당시 골드 시세로 계산해보면 가격도 적절했겠다, 관심이 생긴 사람들이 실제로 골드를 보내며 모든 제품을 완판시키기에 이르죠.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반찬들이 오지를 않는 거야. 뭐지? 숙성시키고 보내주나? 라고 생각하며 다시 판매글로 들어가 봤는데 삭제된 글입니다. 페이크다 이 병신들아! 세상에, 사기였던 겁니다. 새끼 치사하게 뭘 골로 사기를 쳐? 메르시아가 띵까먹은 금액이 약 4억 골드로 추산되는데 당시 시세로 약 250만원 돈에 달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게시판은 사기당한 사람들의 원성이 들끓었고 경찰에 신고하네, 고소하네 이런 말들이 오갔으나 그게 무서울 놈이면 사기도 안 쳤겠죠. 게다가 피해자 본인들도 이게 과연 고소가 되는가로 의견이 분분해서 제대로 총대를 매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당시 누군가 메르시아에게 직접 귓말을 보내어 인터뷰도 요청했는데 왜 사기를 치셨죠? 나는 사기꾼이 아니라 의적이다. 어째서죠? 네, 비록 골드를 뜯어냈지만 그것으로 불우하고 가난한 유저를 도왔기 때문이다. 오, 그게 누구죠? 나다 이 새끼야. 진짜 단달이 미친놈이었죠. 아니 너무 야구르잖아. 운영자는 신고도 안 받아주고 마영전의 특성상 게임 내에서 복수하기도 힘들고 임마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벼르고 있었는데 그때 혜성같이 자칭 해킹의 본좌 티브란 닉네임의 유저가 등장합니다. 사기당한 중생들은 안심해도 되느니라. 간만에 일거리가 생겨 참 즐겁도다. 말투는 좀 이상했지만 참으로 자신만만했죠. 메르시아 그 새끼 조만간에 신상 싹 털어주겠다, 만약에 그것만으로 항복하지 않는다 바로 계정 해킹해서 돈 나눠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호언 장담을 했죠. 몇몇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믿고 응원했지만 하지마, 이거 딱 봐도 그냥 재민이가 어그로 끄는 거잖아. 당연히 많은 이들이 불신했고 그건 메르시아 본인도 마찬가지였죠. 어디 털어볼 테면 털어보라며 인중에 힘 빡 주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허나 티브는 보란듯이 이런 글을 작성했죠. 동원아, 이동원, 난 인생 연머리까지 알아냈는데 우선 앞에만 밝혀볼까? 84년생이지? 그리고 너 아직 재학생이더라. 난 이 학교도 아는데. 야씨, 됐네. 아까 의심하는 새끼들 누구야? 나와 임마. 새끼들이 그냥 의심만 많아가지고. 메르시아도 그렇게 까불대다가 이 글에서 아가리 싹 담은 거 보면 맞는 거 같고, 그죠? 구세주의 등장에 한껏 흥이 오른 피해자들은 십시일반 골드를 모았고 티브에게 위로금의 명목으로 전달합니다. 헤헤, 그럼 잘 좀 잡아주십시오. 그치, 이런 고급 인력한테 어떻게 다 공짜로 해달라 합니까? 손 떼면 어쩌려고. 아무리 그래도 돈까지 주는 건 위험하지 않나요? 티브랑 메르시아랑 짜고 치는 거일 수도 있지 않나? 헤헤, 설마요. 누가 이런 사기꾼이랑 짜고 치겠어. 그냥 동일인물이라면 모를까. 그렇습니다. 메르시아의 신상을 다 털었다던 자칭 해킹의 본자 티브는 바로 메르시아 본인이었죠. 오매불망 메르시아의 참교육만을 염원하던 사람들은 결국 뒤통수를 매직클로로 쳐맞으며 다시 한번 골드를 잃게 됩니다. 이쯤에서 메르시아는 무서울 게 없었을 거예요. 그냥 모든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는데 눈에 뵈는 게 있었겠습니까? 때문에 그는 이제 잠적하지도 않고 게시판에서 어그로를 끌어대며 아예 유저들과 허구한 날 키베를 뜨고 조롱을 하기에 이르렀죠. 그중
중에서도 쿠치키 바쿠야란 유저와의 설전이 가장 뜨거웠다고 합니다. 메르시아 입장에선 죄다 아래 것들인데 계속해서 덤벼드니까 어떻게 한번 골려주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냐? 바로 신상털이입니다. 앞에서 한번 신상털이 전문가를 사칭하기도 했잖아요. 아마 실제로 할 줄 알아서 사칭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메르시아는 바쿠야의 사진, 실명, 대학, 학번 등을 털어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바쿠야의 학교 게시판에 투하하기에 이릅니다. 쿠치키 바쿠야 이제 인생 퇴계려. 쪽팔려서 학교 어떻게 다닐래? 그렇게 바쿠야의 사회적 죽음까지 이끌어냈죠. 근데 그런 말이 있죠.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바쿠야는 이미 얼굴 다 팔리고 학교에서도 쪽팔고 다닐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대체 뭐가 무섭겠어요? 때문에 그는 오히려 이것을 반격의 포석으로 삼습니다. 확인했다. 학교 홈페이지에 아주 좋은 말만 발라서 적어놨더라고. 내가 못할 줄 아나 본데 이번엔 그 잘난 법이 얼마나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자고. 그쵸, 이건 진짜 선 넘은 거잖아. 고소 때리면 때려질 거 아니야. 바쿠야는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안하무인의 메르시아는 이번에도 모가지를 뻣뻣이 세웠지만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금세 꼬랑지를 내렸죠. 인터넷 망령특, 현실에선 젖밥이 되죠. 메르시아는 결국 경찰서로 출두하게 됐고 뻔뻔하게도 바쿠야에게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바쿠야는 그가 얄미웠겠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을 테죠. 나뿐만 아니라 여태껏 이 사람에게 당한 모든 사람도 사과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 때문에 사기 여죄를 낱낱이 밝히고 그에 대해 반성한다는 뜻을 담은 사과문과 함께 경찰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 직접 게시판에 올릴 것을 요구합니다. 해서 메르시아는 결국 이런 글을 작성하죠. 반성문과 경찰서 후기입니다. 야씨, 또 속겠냐? 두 번은 속아도 세 번은 안 속음. 이 새끼 보나마나 새로 드립으로 못 살았겠네. 봐봐, 사기의 먼저 찾진 예의. 아니네? 아니, 소코만 사셨나? 이번엔 진짜 사과했다니까. 얼마나 길게 썼으면 최대 글자 수를 꽉 채우는 바람에 경찰서 후기는 따로 적었겠어요. 경찰서 후기도 한번 보자 하면 갑자기 형사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찰지구단을 외치며 저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에? 막내야 또 속았구나. 야씨, 얘가 반성을 하겠냐고. 이번에도 또 낚시였습니다. 앞선 사건과 달리 메르시아와 바쿠야가 동일 인물은 아니었지만 둘이 미리 인게임에서 합을 맞췄던 귓말을 공개하며 모두에게 빅엿을 선사했죠. 대체 왜 그런 거임? 뭐야, 재밌으니까. 자, 이렇게 마영전 유저들을 들었다 놨다 했던 전설의 개장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이 사건만 마무리됐지 이 양반 이 뒤로도 사기 잔뜩 치고 다녔어요. 영구 정지했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잠깐 정지되었을 뿐이라 아마 닉 세탁하고 신나게 사기치고 있지 않을까. 워낙 그 스토리가 스펙타클해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도 불렸더라고요. 암튼 이번 영상의 결론은 뭐다? 한 번 일어난 일은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두 번 일어난 일은 반드시 세 번 일어난다. 또 보죠. 오늘 알아볼 것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인터넷입니다.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인터넷. 근데 바다에는 온갖 구성물들이 섞여 있죠. 인터넷도 마찬가지거든. 여기도 온갖 구라들이 넘실대는데, 자, 구라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작정하고 속이는 구라가 있고 심심해서 장난쳐놨는데 누군가 냅다 받아먹으며 알아서 낚여주는 경우. 후저부터 살펴볼까요? 여러분, 혹시 김정남이라고 아시나요? 지금이야 북쪽 대빵이 김정을이지만 원래는 김정남이 유력한 세습 후계자였습니다. 원래는 이 양반의 정체가 그렇게 알려지진 않았는데 처음으로 전 세계에 알려진 계기가 뭐냐? 바로 2001년 일본 밀입국 사태입니다. 한국인 사업가를 자처했지만 신원이 불확실해 구류 중이었는데 조사 결과 김정일의 장남이었던 거야. 일본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대서특필된 사건인데 근데 말이죠, 김정남 이 양반 왁구가 아니 너무 그 키모오타의 스테레오 타입인 거야. 그리고 하필이면 서브컬처의 성지인 일본에 밀입국하다가 딱 걸렸다. 이 새끼 아키하바라 가려다가 접힌 거 아님? 라는 이야기가 스멀스멀 떠돌았고, 그래서 디지캐럿을 합성한 사진이 탄생합니다. 야, 이거 너무 찰떡 아니냐? 근데? 아니 너무 찰떡이었나봐. 이후 언론에서 김정남의 이미지를 쓸 때마다 이 사진을 너무 많이 쓰는 겁니다. 심지어 그 아래서까지 말이죠. 덕분에 김정남은 씹덕이다 라는 소문이 어느 정도 퍼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건 합성 실력이 좋은 것도 있는데 그보다 배우 마스크가 너무 찰떡이긴 했다. 그죠? 북한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볼까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북한은 우리나라에서 더 적극적으로 유머 코드로 쓰이죠. 특히 북한 말은 특유의 과격함과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어감
교감 덕에 클래식한 유머 소재입니다. 막 오렌지 캐러멜을 북한에선 한라봉 쫀디기라 부른다 이런 거 유행했었죠. 아무튼 요 감성으로 누군가 러브라이브 선샤인을 사랑의 시랑 헤비소년단으로 수록곡인 해피파티 트레인은 행복한 당일 열차로 바꾼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워낙 초월 번역에 때깔까지 잘 구현해서 컬트적인 인기를 얻었던 작품인데, 근데 이게 우리가 보기엔 골 때리는 합성물이지만 이쪽에 완전 문외한인 사람들, 특히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겠어. 요새 젊은 것들이 북괴 주장에 쉽게 넘어가는 이 중고생 사이에서 북한산 만화 영화 같은 게 퍼지더군요. 정말 걱정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아니 어르신들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데도 아니고 북한에서 무슨 러브라이브를 이게 무슨... 네, 실제로 북한에 러브라이브가 포기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자, 구라하면 또 만우절을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의 만우절은 일종의 신박한 마케팅 경연장이랬습니다. 누가 더 신박한 장난을 치는지 대결하는 수준이거든. 그래야 인터넷에서 신나게 바이럴 되니까. 그리고 만우절 이벤트 전통의 강호는 당연히 블리자드입니다. 2017년엔 어떤 장난을 쳤냐? 오버워치 패키지 투어라면서 무슨 사흘 내내 하물밀기만 체험하고 히어로즈 401이라며 국민투표를 통해 새로운 영웅을 추가한다 하고 아주 골때렸는데, 하스스톤에선 무슨 구라를 쳤냐? 하스스톤 교육모드 출시. 덧셈 뺄셈만 잘하고 한글만 잘 읽으면 하스스톤 고수가 될 수 있다. 하스스톤 교육모드는 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아교육에 초점을 맞춰 심혈을 기울여 개발되었습니다. 한글 공부 노루 약해요. 영어 공부 I give 땡큐. 덧셈 뺄셈 공부. 왼쪽 카드를 제작하면 나에게 남는 가루양은 차라리 딴 걸 만드셈. 혹여 이 교육 모드에 눈이 가서 구매하기까지 누르면 대어를 낚았군. 당연히 구라죠. 4년간 여러가지 떡밥에 단련된 사람들을 제대로 낚기란 쉽지가 않다. 그래도 방망이 깎던 노인의 기분으로 올해도 이렇게 포토샵을 돌린다. 이번에도 열심히 깎아낸 블리자드. 비록 다들 잔뼈가 굵어 낚이지는 않았지만 유쾌해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대어가 낚여버립니다. 대어의 정체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콘질에서 발매하는 글로벌 게임 산업 트렌드란 잡지에 게임과 교육의 결합의 예시로 하스스톤 교육 모드가 소개된 겁니다. 사진까지 올려놨던데, 아니 객관식 문학 좀만 자세하게 읽으시지 그랬어요. 다들 만우절만 오면 이때다 싶어서 구라를 쳐대니 만우절 농담도 지겹다 하지만 그래도 가끔 이런 대어가 낚여주니 그 도파민 때문에 못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한콘진도 이를 뒤늦게 깨달았는지 이후에는 이렇게 하스스톤 모험 모드가 빠진 다른 판본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 자, 이런 뻔한 구라들 왜 낚이나 싶죠? 특히 매년마다 전통처럼 반복되는 구라는 대체 왜 낚일까 싶잖아. 근데 우리도 매년 만우절마다 흔들바위 추락 기사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낚이는 사람들 여럿 있거든. 아무리 고전 낚시라 해도 모르는 사람은 있으니까. 해외에도 이런 개뻔한 고전 구라가 있습니다. 자, 홍수 났을 때 이렇게 서핑하고 수영하는 일명 즐기는 자들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되죠. 엄청 위험하다고. 그렇긴 하죠. 수영하다가 막 자네 같은 거에 충돌할 수도 있고. 아니 그 상어가 헤엄치고 있거든. 이건 영미권에서 허리케인 샤크라고 불리는 사질입니다. 이 사진은 허리케인 아이린 낚시 찍힌 사진입니다. 물고기는 물의 흐름을 따라가고 상어는 그 물고기를 따라갑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당신의 현관까지 찼고 물고기들이 당신의 현관 앞까지 도착했다면 상어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와 진짜 존내 소름 돋네 란 생각이 들겠지만 이건 사실 합성 사진입니다. 원소스는 2003년 생물학자 마이클 션이 촬영한 이 사진이죠. 얘랑 이렇게 겹쳐보면 어때요? 똑같죠? 근데 합성을 너무 잘해놨고 충분히 있을 법도 한 상황이라 허리케인 때마다 등장하는 꾸준 낚시입니다. 허리케인 이르막 근황 와 미쳤네요. 믿거나 말거나 허리케인 합이구나. 이런 식이죠. 암튼 워낙 클래식이라 이제 낚일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아직 남았더라고요. 그게 누구냐? 바로 미국의 상원 의원 테드 크루즈. 2023년 여름 허리케인 힐러리가 미국에 상륙합니다. 아무리 고전 낚시라지만 또 할 건 해야지. 이번에도 트위터에 허리케인 샤크가 올라왔는데 테드 크루즈가 아주 호들갑을 떨면서 이걸 리트윗한 겁니다. 개식어 빠진 낚시에 초거물이 낚인다. 이건 또 신선한 광경이거든. 우리나라도 그 외팔의 축구 선수 레나드 스레코비치라는 개식어 빠진 낚시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박문성 해설위원이 홀라당소가 책에서도 인용하는 바람에 10년 넘게 놀림 당했잖아요. 테드 크루즈도 마찬가지로 바로 돌림 당합니다. 속보! 산타모니카의 상어 토네이도 발생! 제 트럭 사진은 어떠신가요? 제 친구가 LA에 사는데 뒷마당 수영장에서 상어가
나왔대요 등등 그야말로 물 만난 상어처럼 놀려댔습니다. 근데 이게 외국의 일만은 아닌 게 2022년 허리케인 이안 때 우리나라 언론들도 집 앞에 떠내려온 상어랑 요트, 바다와 육지 경계가 사라진 플로리다. 뭐 이런 뉴스를 내면서 그 당시에 떠돌던 또 다른 허리케인 샤크 영상을 소개했거든요. 당연히 쿨하겠지 이 사람들아. 허리케인과 샤크는 양립할 수가 없는 허리케인 상어는 진짜였다. AP 분석에서는 영상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혔다. 에? 유해진? 10년간 구라의 소재로 쓰였던 허리케인 샤크가 정말로 출몰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기자들의 말로는 거의 뭐 빅풋은 실존했다라고 밝히는 심정이었다고. 테드 크루즈 낚일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큰일 났죠. 오스트리아 캥거루 밈도 슬슬 식을랑 말랑 하던 때 동물원에서 캥거루 한 마리가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또다시 밈이 화끈하게 불탔었거든. 허리케인 샤크도 이제 뭐 수명 한 10년은 늘겠죠. 그런 식의 유머를 아시나요? 님들 이제 죽됐습니다. 제가 여기 해킹합니다. 레서 들어가 봤더니 대충 눈 흐리게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 해킹 사진. 근데 자세히 보면 뭐 지뢰찾기, 녹음기, 스파이더 카드 게임 이런 거 띄워놓는 식의 유머글. 사실 속이려는 의지도 안 보이는 거의 한 10년도 더 된 클래식 어그로 유머글이죠. 근데 이런 거에 낚여주면 몇 갑절로 웃기거든. 예전에도 바른연의 길잡이라는 웹툰의 몇몇 컷이 젠더 갈등 사건의 발화점이 되어 해당 회차의 베렛을 먹으려는 페미, 안티페미 간의 고지전이 벌어졌었죠. 뭐 그 사건에 대해 얘기하려면 대본 한 바닥은 잡아먹으니 일단 넘기고, 이때도 누군가 아까 그 해킹 어그로를 한번 끌었습니다. 과연 실시간 해킹 중. 하고 띄워놓은 건 VPN, CMD, 갤러리, 뭐 매트릭스 사진은 뭔지도 모르겠고, 활용 점정은 메모장에 적힌 해킹 스타트. 근데 이걸 당시 싸우던 쪽에서 해킹 시도랍시고 가져가서 박제해버린 거야. 와, 나 설마 했는데 진짜라고? 저기 주소 좀 피댔다게. 진짜 할 줄 없나 봐. 아니 이렇게까지 투명한 구라에 낚이면 어떡해. 근데 뭐 컴퓨터 잘 모르면 속을 수도 있긴 해.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컴맥 낚시도 있거든요. 컴퓨터 빨라지는 법 좀요. 내공 225드림. 시스템 32 폴더를 삭제하시면 됩니다. 네. 직접 자기 컴퓨터의 심장을 찌르게 하는 컴맹 자결 낚시죠. 워낙 오래된 낚시고 전 세계적으로 횡행하기에 피해자가 속출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이걸 알기에 시스템 32를 함부로 삭제하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만, 그럼에도 이를 아득바득 지우게 하는 놈들이 있죠. 해외에선 특히 포첸의 악질 낚시가 유명합니다. 포첸에는 트라이포스라는 뉴비 판독 텍스트가 있거든요. 텍스트로 이런 모양의 삼각형을 만들라 해보면 뉴비들은 보통 이렇게 찌그러진 삼각형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좀 특이한 방식으로 만드는 건데 올비들은 이악 물고 방법을 안 알려준단 말이죠. 때문에 트라이포스를 만들려는 그 열망을 이용한 낚시들이 많았습니다. 개중엔 이런 것도 있죠. 트라이포스로 텃세 부리는 올비가 얄미우시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트라이포스 텍스트 2. 먼저 메모장을 켠 뒤 이 텍스트를 복붙해주세요. 그리고 트라이포스타 베트란 이름으로 저장한 뒤 이를 실행해주기만 한다. 네, 자세히 보면 시스템 32 폴더를 삭제하는 명령어를 입력시킨 겁니다. 밑에 달린 댓글들 좀 볼까요? 한 명 갖고. 허나 갈수록 유저들의 잔뼈가 굵어 이 낚시가 점점 통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신선한 먹잇감들이 알아서 포첸으로 기어들어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텀블러의 유저들. 텀블러는 SNS지만 급진적인 PC를 지향하는 소셜 저스티스 워리어들의 본진이기도 한데요. 2014년 텀블러 측에서 먼저 포첸을 공격하며 전쟁을 선포합니다. 근데 포첸은 영미권의 모든 커뮤니티와 한 번씩은 치고받아 보며 남의 사이트 망쳐버리는 데에는 도같은 애들이거든. 텀블러 전체를 혐짤로 뒤덮다시피 하여 아주 개 작사를 내버리자 텀블러 측에서도 등장합니다. 이 상황을 끝낼 익명의 능력자가 말이죠. 텀블러를 공격하는 녀석들에게 우리에게 깝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자. 오퍼레이션 브런 포첸. 내가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얘네 싹 다 엿먹일 수 있음.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이 파일을 실행만 포첸 스파이야. 이 낚시에 내성이 없던 이들의 컴퓨터 여럿이 날아가며 전쟁의 승기는 포첸 쪽으로 더더욱 기울게 되었다는 거. 텀블러와 포첸의 전쟁도 언젠간 때되면 한번 다뤄보는 걸로.
또 보죠. 자, 푸드 챌린지. 보통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음식을 남김없이 먹는다든가 무한리필집에서 특출나게 많이 먹어 레코드를 남기는 방식이죠. 요거는 정준하가 방석 팬케이크에 도전했던 그거, 또 요거는 정준하가 국수 50그릇 먹었던 그거 생각하면 얼추 맞아. 아무튼 푸드 챌린지는 전세계 각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2017년 일본의 한 가게에서 충격적인 기록이 세워지게 되었고, 곧이어 기록을 세운 사람의 탈인간급 피지컬이 알려지며 일본의 인터넷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도시전설 취급까지 받았던 긴 케이 카즈미, 그리고 방송국에서 직접 취재를 나서 밝혀낸 충격적인 정체까지. 자, 오늘 알아볼 것은 소바 82그릇의 전설 케이 카즈미입니다. 야후재팬은 지혜보따리란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질문을 올리면 사용자가 답변해주는 방식, 네이버의 지식인과 유사한 서비스죠. 여기에는 닉네임 선플라워, 본명은 카즈미란 이름의 네임드 유저가 있었는데요. 왜 네임드 취급을 받았냐? 다름 아닌 피지컬이 어마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고3 때는 이미 키가 184였고 38세에는 무려 213.3cm였다고 하죠. 키도 키인데 그 와중에 몸무게는 222.6kg, 발 사이즈는 335mm, 심지어 성별은 여성.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본인의 신체 검사표까지 인증했고, 거기에는 카즈미란 이름이 적혀 있었기에 닉네임 대신 카즈미라 불리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까지 인증하는데, 아니, 덩치가 자판기랑 비빈다고? 본인이 밝히기로는 뇌하수체 종양으로 인한 거인증을 앓고 있어서 끊임없이 덩치가 커진다고 했는데, 글쎄요, 솔직히 검사표 정도야 저도 뚝딱하면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덩치가 크게 나온 사진도 포토샵 좀 건들면 금방 만들 수 있는데 이것만 보고 어떻게 믿습니까? 뭐 다른 공신력 있는 증거는 없어요? 라고 생각했는데 공신력 있는 증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의 사가미 소바는 월말마다 海実そば 라 하여 무제한으로 소바를 먹을 수 있는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판당 160g이며 평균적으로 남성은 7, 8판, 여성은 5, 6판 정도를 먹는다고 하죠. 근데 점주가 인터뷰에서 밝히기로는 일본 내 최고 기록은 82판이다. 와, 82판? 그럼 대충 13kg. 칼로리로 따지면 13,000칼로리를 앉은 자리에서 다 먹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놀랍게도 여성이다. 남자여도 대단한 건데 여자가 먹은 거면 탈인간이네 그냥.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 이후 증명을 위해 유명 푸드파이터 3명, 시로타 노부유키, 스가와라 하스요, 안젤라 사토가 도전했는데 3명이 합쳐서 간신히 87판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2017년 4월에 기록되었고요. 기록판을 확인해 보면 케이 카즈미 띠용! 그제서야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 스펙들이 허언증이 아니었구나. 심지어 본인이 밝히기로는 3에서 5리터 정도의 물까지 마시면서 기록한 거라고. 이게 입소문이 나며 야후 지혜보따리엔 카즈미를 보러 온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데요. 카즈미가 답변해주는 과정에서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전해집니다. 썰 한번 쭉 풀어볼까요? 우선 먹성. 그녀는 소바 82판 이전부터 10인분 라면, 교자 100개, 전보만두, 거대 오므라이스, 메가소바, 대왕카레 등 수많은 푸드 챌린지를 클리어해온 은둔 고수였고요. 어느 날은 자기가 먹은 음식을 하나하나 세어보니 쌀 약 6kg, 카레 30그릇, 우동 21그릇, 커틀릿 72조각, 샐러드 3보울, 그리고 후식으로 오렌지 12개까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味のみんで 난 우동집에서도 우동 무한리필 이벤트를 연 적이 있는데 한 사람이 50그릇을 먹어 챔피언이 됐거든요. 근데 이름을 보면 카즈. 어? 카즈미? 예, 이것 또한 본인이라고 밝혔죠. 또 소바는 원래도 좋아하는 음식이라 다른 날에 81그릇을 먹었던 영수증을 인증하거나 이후 다시 한번 도전하여 또다시 82그릇을 먹은 기록을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구도도 좀 남다르죠. 딱 봐도 천장에 매달린 현판일 텐데 위에서 아래로 찍은 구도잖아. 그녀가 밝힌 자신의 피지컬이 체감되는 부분입니다. 말 나온 김에 피지컬 얘기 좀 덧붙이자면 그녀의 3 사이즈는 60, 55, 62.5인치, 센치로 변환하면 152.4, 139.7, 158.75. 기성복 중에는 맞는 게 없어서 모두 주문 제작해야 하고요. 심지어 변기도 일반 변기에 앉으면 죄다 박살이 나서 수모 선수들이 사용하는 특수 변기를 사용 중이라고 했죠. 그 덩치에서 나오는 파워도 어마어마했는데 전차의 손잡이를 잡고 가다가 실수로 뜯어버린 적이 있고 배 근력계를 부숴먹었다는데 아니 이거 쇠사슬이잖아요. 인증해보란 질문에 반으로 접힌 웍과 트럼프 카드 54장을 통째로 찢은 사진을 첨부했는데 이건 쿨하지. 사람이 그걸 어떻게... 똥이... 예, 가능한 영역입니다. 호동님이 증명하셨죠. 그리고 바꿔 말하면 카즈미는 강호동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이란 얘기가 되겠죠. 또 자신의 악력이 궁금해서 생감자도 한번 쥐어봤는데
메쉬 포테이토가 됐습니다. 또 80kg 정도 되는 남편이 되게 높은 곳에 있는 걸 집으려 하길래 겨드랑이 잡고 쓱 올려줬다 하네요. 자기 말로는 아마 남편으로 높이도 가능할 것 같다던데 이건 살아 숨쉬는 부부싸움 억제기인데? 근데 이쯤 되면 궁금해지죠. 물론 카즈미가 좀 알려지고 난 후에는 이 사람 카즈미 아님? 하면서 몇몇 목격담이 전해졌는데 왜 그전에는 목격담이 여태껏 단 한 번도 없었는가 때문에 말이 안 된다, 이건 잘 짜여진 주작일 뿐이다 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허나 인증 사진들이 죄다 신빙성 있는 데다가 82그릇 기록은 사가미사가 직접 올린 것이었기에 이를 믿는 사람들 또한 굉장히 많았죠. 그 와중에 카즈미 본인은 부끄러워서 직접적인 인증은 못하겠다고 했기에 그녀의 존재는 일종의 도시전설 취급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 K 카즈미의 떡밥을 냅다 물어버린 곳이 있었으니 가설의 진상을 직접 밝혀내는 일본의 버라이어티 방송 수요비노 다운타운이었습니다. 방송국은 먼저 82그릇 기록이 세워졌던 그 점포에 들렀는데요. 거기서 K 카즈미가 82그릇을 먹을 당시 일하고 있던 3명의 직원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명 모두 82그릇을 먹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언했죠. K 카즈미는 실존 인물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뜻밖의 수확을 거두게 되는데 82그릇 기록으로 취재 의뢰가 워낙 많이 들어온 까닭에 점주가 그녀의 의사를 물어볼 일이 많아서 연락처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방송국은 바로 취재 요청을 했으나 이번에도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취재를 거절했는데 얼굴도 숨겨주고 음성까지 가공한다는 조건까지 걸며 끊임없이 설득한 결과 마참내 그녀는 출연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본의 인터넷을 발칵 뒤집었던 K 카즈미의 실물이 공개돼... 누구세요? 저기 잘못 섭외하신 것 같은데? 네, 놀랍게도 이 사람이 바로 K 카즈미 본인이었습니다. 키는 167cm, 체중은 대략 60kg, 신발 사이즈는 245mm. 아니 몇 배를 뻥튀기 한 거야. 허풍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K 카즈미가 아니었습니다. 뭔 소리임? 아까는 본인이었다며. 대본 쓰다 드디어 미친 거임. 아니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사람이 소바 82그릇을 먹은 카즈미가 맞지만 지혜보따리에서 활동하는 카즈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슬슬 감이 오시죠? 네, 야후 지혜보따리의 카즈미는 소바 82그릇 기록을 발견한 누군가가 임의로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었던 거죠. 비유하자면 길거리 펀치 기계에 999점이 찍혀서 이게 막 입소문을 탔어. 근데 방에서 배트지 긁던 아이템이 그거 사실 제가 친 겁니다 하면서 허풍을 떤 꼴인 거야. 구라치는 김에 내 덩치는 뭐 체육만 저리 가라다 MSG도 치고 그런 거지. 호칭 헷갈리니까 정리 한번 할게요. 소바 82그릇을 실제로 먹은 이분은 찐 카즈미, 야후 지혜보따리에서 구라치고 다니던 이 양반은 짭 카즈미라 부릅시다. 찐 카즈미는 원래 방송이 부담스러워 모든 취재를 거절하고 다녔지만 자신의 딸에게로부터 야후 지혜보따리에서 짭 카즈미가 설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에 진상을 밝히고자 방송 출연을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자기는 그냥 소바 맛있게 먹고 나온 건데 갑자기 인터넷에선 무슨 생체 병규 취급을 받고 있으니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무튼 해당 방송이 끝난 후 야후 지혜보따리의 1일 랭킹은 죄다 K 카즈미와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만 그렇게 지혜보따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짭 카즈미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 자, 이렇게 일본의 도시 전설 K 카즈미는 너무나 허무하게 그 진상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새로운 음모론이 돌기도 했는데요. 이 모든 게 사가미 소바의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혹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물증은 없지만요. 짭 카즈미가 인증한 사진 중 가게 영수증, 현판 등이 너무 신빙성 있기도 했고 찐 카즈미에 대해 증언한 사람들이 모두 사가미사의 사람들인 데다가 짭 카즈미가 카즈란 이름으로 우동 50그릇을 먹어 챔피언 땄다고 주장도 했잖아요. 많고 많은 기록 중 요것만 가게 이름까지 밝혔던 기록인데 그 가게는 아지노미인데 이 또한 사가미 소바와 같은 계열사입니다. 약간 쎄한 부분이 있긴 해. 글쎄요, 저는 물증이 없어서 아마 자작극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 자작극이 맞다면 진짜 바이럴 대성공이죠. 바다 건너 여러분까지 사가미 소바에 대해서 알게 됐을 정도니까. 아 근데 저도 맨 처음엔 좀 의심을 했던 게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하루에 소바를 82그릇 13,000칼로리를 먹었다고? 불화 아닌가? 하고 의심했는데 바로 직후에 어떤 기사 발견한 줄 아세요? 50kg 쯔양 24시간 동안 3만 칼로리 섭취. 아니 나 진짜 트루먼쇼 지키고 있는 줄 알았다니까. 또 보죠. 대리시험 치르던 학생 감독관에게 걸려 수능에서 대리시험에 응시한 S대 대학생 이모군이 적발돼. 놀라운 사실은 이모군의 점수를 확인한 결과 78점이 나오. 알고 보니 이모군은 성적표와 학력을 위조했던 것. 대리시험을 맡긴 학생은 이 새끼가 나도 124점은 받는데 78점을 받았다며 분개. 허나 이모군이 받은 현금 1억 원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조 지폐로 확인. 이 말을 전해 들은 이모군은 빨년 어쩐지 지폐가 쫀득쫀득한 맛이 없더라며 학부모를 질타. 이날 경찰서는 서로 쌍소리를 퍼붓는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사교육의 세계, 어설픈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 아직도 간간히 커뮤에서 뭐 수능 레전드다 하며 돌고 있는 기사 캡처본이죠. 서로 속고 속이는 모습이 참 골 때리는데, 근데 사실 이 기사 딱 봐도 주작이죠. 관련 키워드로 찾아봐도 검색 결과가 하나도 안 나오거든. 사실상 낚시의 낚시였다. 자, 여러분도 알겠지만 인터넷은 사실상 물반 구라반입니다. 심심찮게 벌어지는 낚시들 우리 채널에서도 많이 다뤘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고차원적인 낚시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방구석 고졸 백수인데 이런 카톡이 왔다 쳐.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저희 담임 선생님이면 좋겠어요. 딱 봐도 잘못 보낸 거지만 괜히 장난기가 발동하죠. 그래서 그래 1년 동안 고생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어떻게 나오나 배트 라이브 스코어 랭킹 1위 수익 단톡방입니다. 무료방이니 클릭 후. 이게 뭐야? 이렇게 애초부터 한 수 너머를 보는 놈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은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뻔한 낚시들 말고 아예 통발을 널어두는 고단수 낚시 사건들을 알아보자고요. 자, 오늘 알아볼 것은 낚시의 낚시입니다. 흔히 택배깡이라 하죠. 받은 택배들을 언박싱하는 그런 컨텐츠. 나름 수요가 있는 컨텐츠인데 이런 걸 찍을 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택배 상자에 붙어있는 송장에 개인정보가 다 적혀 있으니 이게 유출되면 진짜 곤란하지 않겠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2013년 일본의 커뮤니티 2채널에서 한 사람이 택배깡 스레드를 세웁니다. 아마존에서 택배 도착했다. 열어봐야지. 구경꾼들과 함께 천천히 개봉하다가 딱 상자에 내용물을 올릴 순서에 이런 사진이 올라옵니다. 아니 뭐야, 왜 또 그냥 상자 사진을 올려? 이미지 잘못 올림. 아, 실수한 거였구나. 자, 다시 택배깡 진행. 근데 잠깐만, 너 이거 송장이... 야, 이 새끼 이거 제대로 실수했네. 얘가 딴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 잘 해놨었거든요. 이거 어떡하냐? 작성자는 당황하며 이거 어떻게 지우냐며 얼타고 있었는데 그건 알 바 아니고 구경하던 애들은 어땠겠어. 너 심심한데 잘 걸렸다. 핫토리 요시로인가? 잘 안 보이네. 핫토리 게이야 반갑다. 하지 말라고. 해지 말랬게. 근데 이게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새끼 주소랑 전화번호도 보인다. 이마 전화해도 됨? 혹시 외로우시면 집에 찾아가도 될까요? 제발 그만해다오. 그중 제일 악질은 뭐였냐면, 님 주소로 피자와 스시 잔뜩 시켜놨습니다. 야, 이건 진짜 순수 악인데. 진짜 끝났어.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야, 얘 어디 사는지 한번 볼까? 신주쿠 쪽이면 부자네. 위성사진 슛. 야, 얘 집 봐라. 부자인가 봄. 신주쿠 한복판에 이 정도 집. 잠깐만, 여기 집이 아니라 박물관인데? 낚시 문화 자료관? 그렇습니다. 작성자는 처음부터 모든 걸 설계했던 거예요. 첫 사진에선 일부러 주소를 가림으로써 나는 개인정보를 절대 보여주지 않겠다는 분위기를 풍긴 뒤에 사진을 잘못 올렸다는 구실로 송장을 노출. 그것도 진짜 알아볼랑 말랑하게 보여줌으로써 누가 봐도 점마 실수했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연출한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분명 해당 주소를 구글 지도에 검색해볼 것까지도 예상한 겁니다. 진짜 끝났어. 나의 설계가 말이지. 와, 이걸 깔끔하게 속았다. 이것은 역사에 남을 것. 아니 정말 피자 10인분 주문했는데. 사람들도 너무 깔끔하게 낚여서 분하기는커녕 감탄 중이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주소는 낚시 문화 자료관. 그럼 핫토리 요시로란 이름은 뭐였을까요? 핫토리 요시로, 평생 낚시 하나만을 인생의 길로 삼은 낚시의 명인. 하하, 이름부터가 복선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장시원 정도의 이름을 골랐던 셈인 겁니다. 진짜 치밀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운이 없었다면 아무도 눈치 못 채주고 그냥 묻힐 수도 있었는데 끝끝내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정도 준비성이면 어그로를 안 끌렸을 때를 대비한 차선책도 준비해놨을 돔이에요 이거. 자, 다들 박수! 아니 근데 택배 내용물은 대체 뭐였음? 다들 아시죠? 커뮤에선 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면 안 돼요. 왜냐? 온갖 허실충들이 다 달라붙어서 지가 빠는 거 한 입만 먹어보라고 추라이 난리 난다고. 이러니까 커뮤식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요즘 재밌는 만화 없나? 솔직히 요즘 만화시장 A 빼고 다 존망하지 않았냐? 응, 판매 부수로 보나 언급량으로 보나 보치도락한테 다 따인 오화콘 열심히 빠셈. 도치가 재밌구나. 보러 가야지. 허나 이런 걸 염두에 두지 않은 어린 양이 커뮤에 질문을 하는데, 마테 사마로? 마테가 뭐냐? 닌텐도 스위치로 플레이할 수 있는 마리오 테니스라는 게임입니다. 이름만 보면 가족들끼리 둘러앉아서 하하호호 즐기는 파티 게임일 것 같죠?
이 게임은 사실상 라켓 등 격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피지컬, 심리전 등 격겜에 필요한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진검승부 게임이죠. 실제로 마체 데모가 열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마트 개빡쳐서 삭제했다. 게임 존나 복잡하게 만들어놨네. 마트 개끼빨 존나 어렵네. 마트의 왕초보 개꿀팁. 또 못하면 하지 마셈.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똥게임이란 건 아니지만 확실히 취향 타는 게임, 그리고 겉모습에 속아 넘어갈 만한 함정카드 게임이란 거죠. 덕분에 닌텐도 커뮤니티에선 허실류 게임으로 통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혼란하던 와중에 유비가 질문을 올렸던 겁니다. 마테가 그렇게 재밌음? 마테 사 말어? 그럼 댓글이 뭐라 달렸겠어요. 제발 정가 주고 디엘로 사셈. 아직도 안 사? 마테도 없는데 스위치로 대체 뭐함? 마태 꿀잼인데 추천 와바박 박혔지. 이 순진한 유비는 많은 이들의 추천을 철석같이 믿고 바로 패키지샵에 달려가서 니들 말 믿고 비싼 돈 주고 마테 사왔다. 그럼 댓글이 뭐라 달렸겠어요. 왜 믿음? 꼭 믿을 사람이 그리 없냐 진지하게. 하, 겉모술수가 난무하는 인터넷 세카에 어설픈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유비장은 분노의 글을 적는데, 아니 빨새끼들아, 재밌다는데 왜 이 반응이냐? 혹시 니들 말고 마테나 후구가 더 생겼다고 좋아하는 거임? 그게 아니면 뭘 것 같은데. 그니까 냅다 사기 전에 구글링을 잘 해봤어. 사실 나도 구글링에서 사진 퍼온 거임. 덕분에 마테는 안 사기로 했다. 어? 그렇습니다. 뉴비장은 처음부터 사람들의 가짜 추천을 염두에 뒀고 추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심산으로 산척까지 했던 거죠. 와, PPAP 반전의 반전. 어설픈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덕분에 뉴비장은 마리오 테니스를 잘 걸러냈다는 거. 아니 근데 이 정도로 심리전 잘하면 그냥 마테 사도 됐겠는데? 근데 이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낚시의 낚시는 아닌 게, 마테 사라고 추천한 사람들과 왜 샀냐고 놀리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애들이었습니다. 그냥 양쪽 다 진심을 담아 말한 거였네요.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했나봐 진짜로. 현피, 요새는 뭐 거의 사어나 다름없죠. 근데 낭만의 시대 땐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이었고, 어디 커뮤에서 현피가 떴다 하면 온 커뮤니티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구경했던 빅 이벤트였습니다. 아무튼 이건 옛날 얘기고 시간이 지나며 점차 구경하기 힘들어졌는데 2020년 9월 한 테크 커뮤니티에서 현피각이 날카롭게 섭니다. 사건의 발달은 뭐였냐? 이때가 엔비디아의 신제품 RTX 3080이 출시될 때였습니다. 정가는 $699였지만 또 용팔이들이 물량 싹 쓸어 담은 뒤 용프 붙여서 개비싸게 팔 게 뻔하잖아요. 근데 에이수스에서 쿠팡을 통해 직통으로 단돈 90만원대에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해당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중간 유통 폭리를 막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죠. 에이수스가 지저스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모두가 환호했지만 한쪽은 그러지 못했죠. 냅다 사람들 베껴먹을 예정이었던 용팔이들 말입니다. 테크 커뮤니티에선 그간 용팔이들에게 당해왔던 서름을 토해내며 이 참교육의 순간을 자축하고 있었는데, 혼자 심통 잔뜩 난 용팔이가 산통을 깹니다. 그렇게 용산에 불만 있으면 직접 와서 얼굴 보고 얘기하든가. 앞에선 한마디도 못하다가 뒤에서 징징대는 꼬라지 쯧쯧. 꼬우면 찾아오라고 주소까지 깔 정도로 화가 잔뜩 났던데, 여기 있어? 그 도발에 기어코 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찾아감. 자기 팔뚝까지 인증했던데, 야 두께 봐라. 이거 헤드락 당하면 바로 대가리 조래기떡 되겠는데? 근데 이 용팔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네 입으로 말했다. 이 현피 예고는 삽시간에 전 커뮤니티로 퍼지게 됐고, 종군 기자를 자처하며 현장 중계를 하겠노라는 사람까지 붙었죠. 때마침 현피 장소에 국수집이 하나 있어서 국수나 먹으면서 대기하면 되겠다는 식으로 입이 모아집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인 8시. 아니 너 어딨음? 먼저 현장에 도착한 팔뚝이. 근데 현장에 있어야 할 용팔이가 안 보입니다. 5분을 기다려도 코빼기도 안 비추는데 이 새끼 설마? 왔냐? 이제 가라. 어? 그렇습니다. 용팔이는 처음부터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에이, 유독이 부른다고 나가는 능지 수준. 아니 이 새끼 쫄티했네. 이거 팔뚝이만 세댔는데요? 존나 열받네. 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존나 열받네. 그렇습니다. 사실 팔뚝이도 밖에서 시계 사진만 몇 개 찍고 나간 척하면서 집에서 치킨 뜯고 있었대요. 용팔이 병신, 오늘 하루 종일 쫄려서 밥도 못 먹었겠네. 나는 사실 가지도 않았음. 아니 낚시에 낚시 진짜 미친 거 아니? 어? 근데 누구 하나 까먹은 거 같은데? 아니 새끼들아, 온다며. 맞짱 뜬다며. 그렇습니다. 둘의 현피를 중계하겠다고 출발했던 종군 기자도 한 명 있었잖아요. 진짜 세댄 건 얘였던 겁니다. 그가 남긴 분노의 글을 한번 볼까요? 나 중계 간다더랬는데
니들 안 나올 것 같아서 나도 안 갔어 병신들아. 퇴근하고 밥 먹으려다 잠깐 나가서 찍고 왔다. 피자 먹으러 감쓰고. 아니 씨, 이 새끼도 구라였습니다. 낚시에 낚시. 오라는 놈, 간다는 놈, 지도 간다는 놈, 셋 다 구라였어요. 병신들 난 간다. 아 개웃기네. 오, 국수 맛있다. 님은 누구세요? 자, 오라는 놈도, 간다던 놈도, 지도 간다던 놈도, 그 누구도 안 왔지만요, 현피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던 한 순진했던 사람은 기어코 국수집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얘도 그냥 사진 퍼다가 올려서 구라치는 거 만두 입게. 네, 실시간으로 만두까지 인증하는 거 보면 진짜 갔나봐요. 결국 이 현피 사건은 어이없게도 국수집 리뷰글과 함께 상황이 종료됩니다. 결과적으로 현피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국수집의 매출이 올랐으니 경제는 활성화된 거 아닐까요? 아니 말고. 그리고 알고 보니 이 국수집이 계란 무료, 사리 추가 무료, 6세 이하 어린이 국수 무료 등 미친 혜자 서비스를 하는 가게였어서 용팔이 개X새들은 국수집 보고 좀 배워라. 라는 여론이 더욱더 불타오르게 됐다는 거. 저번에 이탈리안 브레인랍 밈을 소개할 때 페이스북 AI 낚시도 같이 설명했었죠.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AI 이미지 우리야 어느 정도 구분할 순 있지만 어르신분들은 아무래도 어려울 거 아냐. 이걸 노리고 페이스북에 AI 이미지를 올리며 그들을 속여먹는 낚시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꽤 그럴듯한 이미지들을 이용했지만 전부 다 고집 곧대로 믿으니까 이거에도 속아? 이래도 속는다고? 하며 점점 퀄리티는 저열하게 변해갔죠. 이를 흔히 페이스북 AI 슬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엔 거의 안 알려졌지만 영미권에선 한때 트렌드로 자리 잡았을 만큼 커다란 사회 현상이었죠. 그리고 그것에 속은 사람들을 박제하는 계정도 생겨납니다. 이 사람이 박제한 사진들을 보자면요, 이란에서 촬영한 도로의 모습. 역주행하고 계시는데요. 앨범에서 발견한 50년 전 내 아내의 모습. 아니 이게 결혼한 지 50년 된 얼굴이라고? 이렇게 나름 그럴듯한 낚시부터 시작해서 이거 만드느라 진짜 힘들었는데 아무도 몰라주네요. 이번에 각자 100살, 101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제 아들 정말 창의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누가 봐도 AI스러운 저열한 낚시까지 다 박제해놨죠. 워낙 많이들 속다 보니 제보함이 터져 나갈 지경이었는데, 아하! 하나 또 박제할 거리가 생겼네요. 불쌍한 녀석 얼른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니 펩시하고 찍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에 누가 저 속아? 아이를 위해 다들 기도합시다. 금방 나을 거란다 아까야. 아, 이걸 또 속아? 이만큼 속았으면 이건 사실상 공범이죠. 소재가 끊이질 않네. 박제해야겠지. 님들 이것 좀 보셈. 저딴 AI의 속음 개웃기네. 그니까요. 처웃지만 이 얘기야. 자,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요, 프사들은 AI로 생성된 특유의 그 느낌을 풀풀 풍길 뿐더러 전체 공개 아이콘은 뭉개져 있고 합장 티콘도 찌그러져 있고 글자 사이에 자간도 더 넓고 결정적으로 댓글의 프로필 사진 하나가 누락됐잖아요. 그니까 이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 글과 댓글에 달린 반응까지도 싹 다 AI로 만들어진 가짜 캡처볼인 거죠. 근데 계정주 이 양반은 눈치조차 못 채고 냅다 박제해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말이죠. 노인네들 뻔한 거에 속는다고 맨날 놀려대더니 지들도 똑같이 속네. 개안심함. 결국 계정주는 본인이 속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셀프로 자기 자신을 박제하게 됐다는 거 저딴 거에 왜 속음? 노인들도 웃기고 계정주도 되게 허술한 놈이네. 라고 생각한 당신, 그거 아십니까? 오늘 영상에서 사용된 이 촬영 모델 나오는 영상들 있죠? 전부 다 AI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란 거죠. 제 말의 요지는 조금만 방심해도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요새는 아예 목소리까지 자연스럽게 내던데, 우리도 이런 걸 보고 단순히 웃고 넘기기보다는 언제든지 우리도 속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또 보죠. 명절 때 친척이 너 오타쿠니? 몇 살인데 만화를 보니? 이러길래 컵 들고 있는 손에 힘 꽉 주고 재밌으니까 보죠 그랬는데 컵이 쩌적하고 금이 가물었다. 파워후 컵적. 우리 가족 너무 유쾌해. 설날 때마다 너 나이가 몇인데 만화를. 땡땡아 원피스 나왔더라. 땡땡아 하이큐 어디까지 봤었지? 나 걔 좋던데 다이치. 언니 조용히 해. 오이카와가 제일 잘생겼어. 헤이. 자, 다른 데선 애초에 시도조차 안 해볼 주작글들이 발에 채이듯이 발견되는 그곳 트위터. 저희 채널 영혼의 파트너인데 이번 편 주제가 뭐예요? 추작이잖아. 그럼 이쪽 이야기로 스타트를 끊는 게 예의겠죠? 자, 오늘 알아볼 것은 얼탱이 없는 주작 사건들입니다.
트위터를 보다 보면요, 여기가 뭐 자기 특친들끼리만 볼 수 있는 사이버 일기장인 줄로만 알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간간히 보입니다. 근데 여기는 엄연히 공개 SNS거든요. 덕분에 온갖 얼탱없는 글들이 펀해져 나와 박제되곤 하는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발렌타인데이 때 집 앞에서 노는 어린아이가 귀여워 보인다고 초콜릿을 주며 경찰서 가게 됩니다. 경찰차 승차가 의외로 좋더라. 아닙니다. 근데 뭐 딱 봐도 주작이죠. 왜요? 아니면 안됨 씨발. 근데 실제로도 주작일 법한 게, 원래 트위터에서는 서로 관계없는 사진을 두 개 올려놓고 스토리를 짜내서 본인들에게만 재미있는 상상을 진짜인 것 마냥 쓰는 사람들이 넘실거리거든요. 아무튼 제발 주작이길 바라던 와중 다행히도 이 트윗은 주작이란 게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밝혀졌냐? 사진의 원 주인이 나타났거든요. 엥? 경찰차에서 뒷자리에 있는 사진 저거 내가 찍은 건데, 지금은 원글 삭제해서 없지만 저 사진 내가 수능 보러 갈 때 차 막혀서 엄마한테 아직 안 늦었다고 찍어보낸 사진님. 아이고야, 내 이럴 줄 알았다. 트위터에서 남의 사진 가져다가 자기 사진인 척 둔갑시켰던 사례들 한둘이 아니거든요. 내가 살면서 찍은 고양이 사진 중 레어도가 제일 높은 사진님. 제가 2014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럴 수가. 기억날 줄가. 이렇게 무섭다. 내가 찍은 줄. 이 캡이 언제 먹은 거더라? 2014년 11월 25일이요. 인터넷에서 저장한 사진이었나 보네요. 이번 것도 그런 주작이었던 거지. 결국 또 하나의 주작 사건이 감별되며 이 사건도 마무리되었어야 했는데, 사진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며 상황은 다시 한번 뒤집힙니다. 자, 3초 드릴게. 님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 둘, 셋, 야! 정답은 시계에 찍혀있는 시간입니다. 1시 47분. 이게 왜요? 왜냐니, 이거 수능 안 늦었다고 찍어버린 사진이라며. 아니 씨발, 뭐 조깃해서 온 건가요? 니마, 거긴 수능을 오후 1시에 치나봐요. 하지만 7시 47분이란 생각은 안 해보셨나봐요. 다시 한번 반론이 들어왔죠. 사실 7시 47분으로는 안 보이긴 하는데 뭐 디스플레이가 고장났을 가능성도 메타데이터에 1시 47분이라 찍혀 있는데요. 네,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습니다. 내 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작은 처음 보네요. 그래도 다행이죠. 원글 쓰신 분 억울하게 주작몰이 당할 뻔했는데 오해는 풀렸으니 이분의 말이 진실이란 걸 모두가 알게 야, 너? 트위터로 입된 거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근데 트위터발 주작을 싹 다 나열하면 진짜 재생빠 터져 나갈 테니 오늘은 오피셜로 주작이란 게 밝혀진 글만 살펴보자고요. 집 주위에 맘스터치가 새로 생겨서 사이버거 주문했는데 뭔가 이상해서 뱉었더니 닭뼈랑 익지도 않은 살이 있네요. 어이가 없어서 그대로 싸가지고 가서 보여줬더니 직원 반응이 그래요? 뭘 원해요? 어이가 없어서 반품하고 집에 옴. 해당 트윗이 RT를 얼마나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페이스북에서 퍼갔을 때의 캡처본을 보면요, 4시간 만에 좋아요 12,000개, 댓글이 4,300개가 달린 걸로 보아 아마 어마어마하게 퍼진 게 아닐까. 하지만 맘스터치 본사 측에서는 업로드된 사진을 보면 우리가 매장에 납품하는 패티의 형태가 아니다 라고 밝혔고요, 저격당한 매장에서도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주장했죠. 둘 중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였냐? 당연히 트위터 쪽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지나서야 거짓말을 했음을 시인했죠. 사과문도 있던데 일이 점점 커지자 부모님이랑 함께 매장을 찾아갔대요. 엥? 웬 부모님? 중학생이 올린 글이었답니다. 역시 큰일은 급식이 한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그럼 이 사진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임? 이거 지가 치킨 만들다 실패한 거 찍은 거 아니에요? 아무튼 결론은 거짓! 야쿠르트 아주머니들 처우가 좋아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은 다 개인 사업자라 결국은 오신이 리어카니 전농카니 다 개인 돈으로 사야 된대요. 역시 헬조선 희망이 없다. 고 얘기했지만요, 하루도 안 되어서 공식 계정에서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대응한 거 보면 뭐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옷, 전동카트, 리어카는 무상지급, 보험비, AS 비용 또한 본사에서 부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 사실상 개인 사업자라는 말 빼고는 싹 다 구라였던 거죠. 결론, 이것도 거짓! 미쿠부스 지나갈 때 남덕들이 미쿠 치마 들쳐서 사진을 찍었대요. 왜? 엄마 손잡고 내기도 있던데 통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AGF란 서브컬처 페스티벌 때 쓰여진 트윗이거든요. 참고로 전설의 물품 보관소가 AGF 때 찍힌 겁니다. 아무튼 이때 하츠네 미쿠 부스에서 불순한 일이 벌어졌다는 건데,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저희 부스에 있는 미쿠는 모두 평면 그림으로 치마를 들추거나 할 수는 없답니다. 아니 뭐 페이퍼 마리오도
남자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들추겠어요. 실제로 당시 현장 사진을 찾아보니 죄다 평면이더라고요. 이건 뭐임? 이건 관람객들이 직접 들고 온 미쿠 굿즈들을 진열한 겁니다. 이호님께 여쭤보니 이런 문화가 있다더라고요. 그럼 저 굿즈 치마 들쳐서 찍었다는 거 아님? 관람객이 들고 온 굿즈를 누군가가 건들면서 사진까지 찍는데 부스 관계자들이 그걸 보고 냅뒀다고요? 자, 결론은 거짓! 진해요 기자 졸라 웃기네. 한국어로 먼저 기내 방송하고 영어로 리피트 해야 하는 타이밍에 주변에 영어 잘하시는 분 계시면 제 말 통역 좀. 전 바빠서 이만. 이랬음. 야, 진짜 이건 팩트체크 할 필요도 없다, 씨부레. 아니, 애초에 파일럿이 되려면 EPTA 4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데 뭐 말 같지도 않은 개구라를 치고 있어. 이건 트위터에서조차 현실성 있게 꾸며라, RT 받아서 좋냐 이러면서 개까였습니다. 퍼거슨자 오늘도 연전 연승. 마침 공식 계정도 글을 남겼네요. 문의 주신 기장님은 영어 자격은 물론 경력 10년 이상 되신 기장님이십니다. 커봐 이 새끼야. 구라를 쳐도 먹힐 구라를 고객님들이 지루하실까봐 농담 치신 건데 안 통했나 보네요. 죄송. 진짜 트위터식 주작의 모든 정수를 담고 있는 글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글은 진실 트위터 통안의 1승. 흔히 돈줄 낸다고 표현하죠. 선행을 베푼 가게에 찾아가서 잔뜩 팔아서 혼줄 내주자는 듯 실제로 2019년 동해안에서 화재가 났을 당시 한 닭갈비 가게에서 익명으로 소방서에 음식을 지원한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 가게를 어떻게든 돈줄 내고 싶어서 네티즌 수사대까지 모여 기어코 상호명을 탈탈 털어낸 뒤 아주 밤낮 없이 일밖에 못하도록 단단히 돈줄을 냈던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2023년 또다시 돈줄로 개작사를 내줘야 할 가게가 발견되는데 결식 아동들에게 식사값 받지 않습니다. 현재의 너도 미래의 너도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진짜 보기만 해도 따뜻해지지 않나요? 사장님께서도 어릴 적 어렵게 보냈던 기억이 있었기에 이런 선행을 베푸시는 거라 하던데 이런 가게 보면 당연히 돈줄 못 참잖아. 이 착한 가게는 인터넷에서 천천히 바이럴 됐고 어떤 사람은 이런 후기글을 남깁니다. 55,000원 짜장면. 아이들을 위해 동네 중국집 사장님이 참 고마운 일을 해주시네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이 다녀오면서 짜장면 한 그릇 값으로 내고 온 사진입니다. 이게 당시 짜장면 가격이 5,000원이었다 하거든요. 근데 미담을 들었던 글쓴이의 지인이 가서 무려 5만원을 더 내고 왔다는 후기였습니다. 아름다운 가게에 걸맞는 아름다운 손님. 글쓰리 분은 추천줄 나야겠죠. 해당 글은 곧바로 커뮤니티 베스트 글에 올랐고 이 소식이 다시 한번 바이럴되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됐죠. 이 이야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담고 싶었던 한 언론사는 직접 가게에 찾아가서 사장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최근 한 손님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어 찾아왔습니다. 혹시 누군지 짐작이 가시나요? 예, 저희가 잘 알죠. 짜장면을 드시고 55,000원을 꺼내서 역시 사진만 찍고 쟤 금방 말하는 거 맞죠? 예? 아니 뭔 지현금 있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팁으로 주는 줄 알았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55,000원 손님에 대해 사장님께 물어보니 사장님은 그 사람이 어디에 앉았는지까지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펼쳐놓고 사진을 찍길래 뭐 하시나 보다 싶었죠. 왜 기억하시겠어? 님들도 이런 상황 겪어보셨잖아요.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바둑이 세뱃돈을 물론 사장님 같은 선인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저였으면요 무조건 팁으로 들어올 거라 확실했을 거거든요. 근데 막상 계산할 때는 계산이요. 네 5,000원? 더 없어요? 네? 더 없냐고. 그렇습니다. 사진만 찍고 실제로는 딱 짜장 가격만 계산했던 거예요. 그래놓고 커뮤니티에다가는 짜장면 값으로 55,000원을 내고 왔습니다. 하며 선행 주작글을 적어 놓은 거예요. 물론 원글에는 지인한테 받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정말일까? 실제로 가게에 찾아갔던 기자가 직접 글쓴이에게 오해가 있었는지 쪽지를 보내봤지만 끝내 읽지 않았고 원글은 현재 삭제되었다는 거. 아니 찾아가서 팔아준 것만 해도 충분히 잘한 일인데 왜 굳이 이딴 구차한 주작을 해서 욕을 만들어 먹는 거냐고요. 근데 놀랍게도 의외의 반사 효과가 있었습니다. 조금 슬픈 말이지만 인터넷에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글보다는 이런 놀림감이 될 만한 글이 훨씬 널리 퍼져나가는 법이거든요. 이 짜장면 주작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며 온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그 결과 사장님의 미담이 더더욱 퍼져 훨씬 많은 관심이 모이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55,000원은 지불되지 이거 이제 그만할까요? 따져보면 적은 돈으로 훨씬 큰 효과를 본 거예요. 55,000원을 그대로 쾌척했다? 그냥 5만원 쾌척 후 상황 종료. 근데 5,000원만 내고 주작으로 광역 어그로 끈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서 부가 선행이 발생함. 사실상 짜장 나이트였다. 그래 그거면 된 거야. 악역은 익숙하니까.
아, 바이럴의 신. 이제야 깨달아요. 또 보죠. 교회에서 만난 여자애가 마음에 들어서 말도 먼저 걸고 밤 약속도 잡고 그랬는데 모텔 봤음. 갑자기 남친이 데꼬 처음인데 떨린다. 대충 굉장히 격한 감정의 글. 사랑했다 진짜. 아, 이거 억장 와르르 멘션이죠. 이게 현실 NTR이지 뭐야.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건 NTR이 아니라 DSS라는 것입니다. 보크로 사키비스키라타 노... 누구나 짝사랑을 했다가 실패한 기억이 있을 텐데 이건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형태다 보니 내상 입은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만 사실 이 사진은 한 커뮤니티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텔 왔다는 걸 인증했다가 개같이 비추 쳐맞았던 기만 인증샷이었죠. 그냥 누군가 이 사진을 가져다가 주작 카톡 하나 만들어 낸 거예요. 아, 이거 진짜였으면 좀 내상 입을 뻔했는데 다행이네요, 주작이라서. 템님 근데 혹시 여자가 쟤 떼어내려고 모텔 사진 찾아다가 저를 보낸 거 아님? 자, 오늘 알아볼 것은 인터넷에서 벌어진 주작 사건입니다. 요즘만큼 일반인과 인플루언서의 경계가 희미해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 러시 때도 물론 경계가 희미했는데 이건 영상이다 보니까 맘먹고 덤비는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졌단 말이죠. 그에 반해 인스타그램은 어때? 여긴 사진이 곧 컨텐츠가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매력적인 사람들은 쉽게 인지도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사람도 그런 사람 중 하나인데 평범한 회사원의 일상 셀카 기록. 평범하다는데요. 얼굴이 되게 이쁜 거 아님? 베이글녀, 글래머, H컵. 아, 인지도 얻을만하죠. 이 사람이 남들 앞에선 절대 못 보지만 혼자서는 반드시 봐야 하는 그런 사진들을 잔뜩 올려왔고 그로 인해 팔로워 수는 무려 11만. 와, 규모 엄청 크네요. 다른 것도 엄청 에이. 이게 딱히 뻥 팔로워도 아닌 게 올리는 게시글마다 좋아요는 기본 몇만 개, 댓글에서도 뭐 하트 이모지, 불타는 이모지 100만 개씩 찍혔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 딱히 좋은 소리만 듣진 않았습니다. 왜냐? 보정이 너무 심했거든요. 좀 너무 티나는 사진 몇 개만 보자면 야, 손가락이 이게 달팽이 더듬이지. 이 짤 쓸 거면 제목에 미리 적어라 거르게. 존예인데 손가락 핀거 안 보임? 그리고 이 사진도 보면요, 아니 사진 찍기 전에 누가 왼쪽에만 펀치 갈긴 것도 아니고 이거 아수라 백작 아니에요? 어이 템매 억까 그만. 솔직히 보정도 원팔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고 인스타 사진 올리는 사람 중에 보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딨음? 하, 저 새끼 이미 상상 속에서 결혼했네. 좋댄다 아주. 가서 좋아요랑 댓글도 얼른 달아드려. 알못 새끼들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거 뭐지? 한정판 사진 패트리온 주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인스타에 사진만 올리는 게 아니라 패트리온에서 후원을 받으며 다른 사진도 팔았던 거예요. 더더욱 사적이고 더욱 화끈한 사진들을 말이죠. 10달러는 귀여운 사진, 50달러는 섹시한 사진, 50달러 퇴가자! 몇 명이나 가입했는지는 모르지만 팔로워가 11만이 넘으니 아마 잔뜩 벌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렇게 아름아름 퍼지던 와중 한 커뮤니티에서 그녀와 관련된 엄청난 폭로가 터지고야 맙니다. 패트리온에 있는 땡땡땡 알지? 멤버십에는 어떤 사진이 있을지 궁금해서 돈 주고 들어가 봤음. 근데 내가 유독 뚫어지게 쳐다본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 사진 진짜 보정이 너무 심한 거임. 아, 그러네. 이거 뭐 여기만 사포로 간 것도 아니고 턱이 갑자기 걷기냐? 보정 너무 심한 듯? 아니 거기 말고 여기. 보정한 게 성별이었어? 이게 지금 손가락이 어쩌고 아수라 백작이 저쩌고 할 때가 아니었어요. 애초에 시작부터가 글러 먹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어쩐지 보정이 너무 떡칠돼 있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남자가 페이스앱 써서 TS 시킨 지 사진을 갖다 팔고 있던 거예요. 이쯤에서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그 사건 생각나시죠? 일본 트위터에서 바이크를 타는 미모의 여성이 인기를 끌었는데 사진 하나를 자세히 보니 사이드 미러에 사진을 찍고 있는 남자가 발견되어 네카바라는 게 들킨 그 사건. 근데 그 사람은 아예 방송 같은 데서 취재가 들어왔을 때도 당당히 응대했고 사람들의 여론도 딱히 나쁘지 않았죠. 왜냐?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에 반해 얘는 어때요? 개 뻔뻔하게 후원까지 받으면서 GTS 사진 팔고 있던 거 아니오. 오히려 좋아. 넌 진짜 제발 나가라. 막 본인인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인증까지 올렸던데 근데 이건 뭐 본인이 맞긴 하니 틀린 말은 아니네. 근데 하나 이상한 게 있습니다. 얘가 보정을 진짜 개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가슴만큼은 항상 비슷한 퀄리티를 유지했단 말이죠. 오! 사실 쇼컷인 여자였다는 반전? 네, 가짜 가슴이었습니다.
뭐 물증이 있는 건 아닌데요. 제가 차마 영상에선 보여줄 수 없는 여러 사진들을 보면 그냥 티가 납니다. 막 팔 부분이랑 가슴 부분의 피부색이 은근히 차이 나고 그냥 여러모로 생긴 게 가짜가 맞아요. 이 글이 퍼지고 나서 바로 댓글창에선 게이게이야. 네, 당연히 조리돌림이 이어졌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말은 당연히 인스타 및 패트리온 폭파, 빤스런 엔딩. 역시 네카마한테 딱 어울리는 결말이다. 근데 템님 예전에 네카마 영상에서 그런 말씀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응? 뭐요? 뭐라 하셨냐면 아니 어찌된 게 네카마들은 뭐 약속이라도 한 것 마냥 걸려도 그 짓거리 못 끊더라고요. 응? 설마? 하지만 패트리온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상당했는지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맞다. 이게 네카마들의 진짜 결말이었지. 익스트림 스포츠 뭐 보는 거야 짜릿하지만 나는 절대 안 할 분야기도 해요. 트레버 제이콥이란 유튜버는 주로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스카이다이빙, 패러글라이딩, 스노보드 등 여러 가지 즐기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현존하는 모든 익스트림 스포츠 중 가장 위험하다는 그것, 부상률 0%라는 윙슈트까지도 즐기는 강심장이었죠. 뭔 땅에 있는 시간보다 떠 있는 시간이 더 많겠네. 사실상 파라 아님? 아무튼 덕분에 저 같은 쫄보들은 도파민을 대리로나마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허나 어느 날 채널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마는데 그와 함께 윙슈트를 즐기던 사람 중 조니 스트레인지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가 활강을 시도하던 도중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사망 소식은 제이콥의 채널을 통해서 전달되었고 많은 이가 이에 애도를 표했죠. 이후 제이콥은 그의 유골을 매머드 마운틴에 뿌려주기 위해 자신의 경비행기에 올라타 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뭔가 잘못됐는지 제이콥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프로펠러도 돌다 말다 하는 걸로 봐서는 치명적인 기체 결함이 생긴 듯한 절체절명의 상황. 하지만 제이콥이 누굽니까? 원래도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겨왔던 강심장 아니에요. 그는 침착하게 낙하산을 맨 채 비상탈출을 시도했고 천만다행 약간의 찰과상만 입은 채 착륙에 성공합니다. 뒤이어 찾아낸 비행기 비록 개박살났지만 카메라는 무사했고요. 그 결과 우리도 무사히 이 영상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침착한 대처 덕에 이뤄진 극적인 생還. 이 기적과도 같은 영상에 수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건 당연지사였습니다만 관심과 함께 의심의 눈초리 또한 마구 쏟아졌는데 좀 자기적인데 너 이거 주작 아니야? 왜 의심하는지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런 비상 상황이 터지면 엔진 제시도, 관제탑의 연락, 임시 착륙 지점을 찾아 불시착 등 시도할 수 있는 차선책이 여럿인데 이를 싹 다 스킵하고 냅다 뛰어내린 건 상식적이지 않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야 뭐 실제로는 다 했지만 따로 편집된 걸 수도 있는 일이니 빠져나갈 구멍이 있긴 합니다. 근데 진짜 이상했던 건 낙하산을 맨 채 운전을 했다는 거죠. 착륙 후에도 내가 이래서 항상 낙하산을 메고 운전하는 거야 하며 이를 강조하던데 근데 경비행기는 운전석이 워낙 비좁은 탓에 낙하산을 메고 운전을 할 거면 좌석 쿠션을 제거하거나 아예 따로 개조까지 해야 되는데 근데 굳이 낙하산을 메고 운전을 했다? 비유하자면 차량 운전할 때 에어백을 메고 운전하는 셈인데 이상하긴 하죠. 결정적으로 다른 영상에서 낙하산 없이 잘만 운전하더만. 물증은 없었지만 너무 많은 심증이 이 사건 자체가 주작이란 걸 가리키는 상황. 여러 항공수사기관에서 압박을 넣는 와중에도 비행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블랙박스 제출을 못한다 하며 끝까지 배째라고 버팅기기도 했고요. 허나 몇 년간 이어진 수사 끝에 결국 실토합니다. 이 모든 게 어그로를 끌기 위한 주작이었다는 걸요. 찾아보니 비행기 중고가가 25,000달러던데 아니 씨발 주작 한 방에 3,400짜리 비행기를 태워? 야 씨 파란 줄 알았는데 티바였네. 그리고 저는 이 주작이 참 악질이라고 생각하는 게 애초에 이 비행은 처음에 말한 그 친구의 유골을 뿌리기 위함이었잖아요. 의도가 있든 없든 분명히 어그로가 끌리는 타이틀인데 그 정도에도 만족 못하고 주작까지 했다? 야 그냥 조회수에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게 아닐까. 그래도 다행이긴 한 게 유골로는 어그로만 끌고 영상은 비행기 추락에만 집중되어 있어. 어? 너 그거 설마? 1, 2, 3. Love you, Johnny. 네, 비행기도 추락시키고 유골도 뿌렸네요. 야, 씨발. 일단 추작 영상에서 친구 유골을 뿌리고 자빠졌네. 참 좋은 거 가겠다.
앞선 사례는 지가 직접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 주작을 벌인 거잖아요. 근데 순수하게 지들 깔깔대며 웃자고 치는 주작도 있습니다.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레스토랑스들이 그런 짓을 자주 했죠. 근데 걔네도 자기가 하는 게임에 사람들 유입시키려고 그런 거니까 따지고 보면 이득 보려고 주작친 거 아님? 그 새끼들 게임하는 놈들 아니에요. 당시에도 히오스 하는 사람들은 쟤네가 게임 이미지 착낸다고 되게 싫어했거든요. 얘네가 벌인 폐악질이 뭐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이었던 건 오버워치 주작 아니겠습니까? 히오스하고 오버워치 받자. 이벤트 기간 중 히오스 50판 달성 시 오버워치 증정. 너무 그럴듯하게 주작을 치는 바람에 당시 히오스에서는 내 오버워치 받고 싶어서. 진짜 낚인 사람이 있구나. 그런 뻥도 쳤어요? 님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안 줘요? 낚이는 사람들이 종종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워낙 구라를 많이 치고 다녀서 나중에는 거의 속는 사람도 없고 속이는 사람뿐이었는데 그 와중 한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쓰입니다. 히오스 50판 하면 옵치 준다는 게 사실임. 돈이 없어서. 이건 좀 너무 코스프레티가 심하게 나네. 속을 사람 이미 다 속고 난 마당에 갑자기 순진한 어린 양 코스프레를. 더 이상 낚이는 사람이 없어 허덕이던 레스토랑스들은 옳다쿠나 하며 블리자드에서 히오스 흥행에 관심이 많음. 빨리 가서 플레이하세요. 하며 장작을 넣었는데 아니 얘들아 이걸 믿니? 지금 니들이 속는 거야. 이 사람 그 와중에 진짜 치밀한 게 마치 진짜 히오스 50판을 채우고 있다는 듯이 며칠씩 텀을 두면서 글을 적더라니까요. 그때마다 레스토랑스들은 뭐 나는 34판째에 때려쳤다, 제 친구들은 이미 받았다, 아주 신이 났더라고. 그리고 그는 15일이 지나서야 드디어 모두가 놀랄만한 글을 작성합니다. 야, 이제 낚시선은 들어가는 거냐? 왜 오버워치 안 줌? 뭐야 진짜 했어? 아니 저 이거 글 하나하나 보면서 에이 이걸 누가 낚여, 얘 영낚시하는 거네 하면서 봤는데 진짜 속았던 거라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도 아닌 게 댓글 반응 보면 장난치는 거죠? 뭐야, 컨셉이 아니었어? 지금까지 농담하시는 줄 알았는데 진짜로 낚이신 거였구나. 다들 당연히 장난인 줄 알고 WWE 하고 있던 거더라고요. 그 와중에 모든 역할 50판 달성이라 저거 너 씨발 진짜 나가라. 이게 대충 한 판에 30분 잡으면 1800분 30시간은 쓴 거잖아. 규정된 시간 포함하면 60시간. 에이 이 말도 안 되는 주작에 속아 히오스 50판을 해버린 이 어린 양,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구 신세 한탄을 하던데 그 와중에 PC방에서 50판 해야 되는 거냐고 묻고 있던데 야 진짜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쯤 되니 사람들도 얘 사실은 컨셉 아닐까? 그냥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만약 통 속에 뇌라면? 하면서 역으로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안타까웠던 사람들은 당시 커뮤니티에서 진행 중이던 오버워치 한정판 이벤트라도 참여하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 지석이면 감천이라고. 히오스 50판도 했는데 당첨되겠지. 오버워치 VOD 이벤트 당첨자 발표. 떴냐? 내 팔자가 그렇지 뭐. 그냥 이렇게 된 거 히오스나 계속해. 그리고 그리고 얼마 전 자유 게시판에서 가슴 아픈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오버워치를 안 줌? 사연을 고려해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땡땡님께도 소장판을 드립니다. 이거 진짜예요? 감다살 운영진의 소장판 추가 증정 덕에 어린 양에게도 소장판이 하사되었고 그는 그토록 원하던 오버워치를 받아내어 결국 마스터 랭크까지 찍어냈다는 거. 비록 말도 안 되는 주작에 속아 넘어간 그였지만 결과적으로 아무튼 좋았으니 오케이입니다. 그 뒤로도 이 어린 양에겐 히오스가 딱 달라붙어서 사는 게 재미없어요. 히오스를 해보세요.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뭐라 해도 히오스를 하는 재능. 타이적 레스토랑스가 되었다는 후보니 또 보죠. 님들 제가 예전에 소개한 이거 기억하시나요? Laurel. 나이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던 그 나레이션. 저같이 늙은이들은 로럴로 들리고 어림쟁이 녀석들은 예니로 듣는다며 화제가 됐던 건데 놀랍게도 색상 중에도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13세 이하의 어린이들만 인식할 수 있는 미묘한 색이 있다던데 2019년 트위터는 새로운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바로 13세 이하의 계정들에게만 새로운 색상 구성표를 제공한다는 것이었죠. 그잖아, 늙어 빠진 늘탱이들한테 구분도 못할 미묘한 색 제공해서 뭐해. 때문에 사람들도 트위터 계정의 나이를 변경하여 새로운 색상을 구경합니다. 출생연도를 2007년도로 설정하니까 레인보우 모드가 열리네요. 와, 트위터 피드 이렇게 다채로웠음? 그런 기능이 있다고? 내가 나이는 좀 먹었지만 그래도 눈만큼은 사실 덜 늙지 않았을까? 오케이, 직접 확인. 특허자이! 계정 정지?
네, 사실 그딴 패치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13세 이하만 구분 가능한 미묘한 색 그것도 애초에 없습니다. 그냥 트롤러들이 누구 한 명 낚아볼 심산으로 던진 미끼였죠. 이 말에 속아 출생 연도를 2007년으로 설정하면 규정 위반 이용자의 나이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계정을 블락합니다. 이 꼴 나는 거야. 이 트롤링으로 인해 고객 지원 센터는 터져 나갈 지경이었고 트위터 측에서도 직접 공지를 올릴 정도였다는 거. 하나, 저희 트위터는 시스템이 변경될 시 반드시 먼저 고지합니다. 둘, 트위터에는 특정 연령만이 볼 수 있는 색상 구성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마치 그것이 존재한다는 듯 말을 하는 트윗을 발견한다면 그딴 것 좀 쳐 믿지 마, 빨놈들아. 무지한 터진다고. 애지간히들 많이 속았나봐. 솔직히 애초에 생년월일을 13세 이하로 변경할 수 있게 만든 트위터가 더 병신 같다고 생각해요. 역시 보치야. 이렇듯 인터넷 곳곳에선 온갖 트롤링들이 암암리에 펼쳐지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현실 바깥으로 나온 트롤링 또한 존재한단 말이죠. 자, 오늘 알아볼 것은 현실에서 벌어진 트롤링입니다. 여러분 트립어드바이저라고 아시죠? 세계 최대의 여행 플랫폼, 여행할 때 필요한 항공편, 숙소, 식당, 관광지 등 온갖 정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서 숙소 1등, 식당 1등 하는 곳이 있다면 대단히 수준 높은 곳이란 얘기겠죠. 그런 식당 중 베일에 쌓인 대단히 신비로운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18,000여 개의 식당 중 1위를 차지했던 덜 위치의 더 쉐드란 식당이죠. 여기는 말이죠, 오로지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곳이며 굉장히 프라이빗하기에 정확한 주소조차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당 자체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희소했죠. 하지만 다녀온 사람들의 리뷰만큼은 호평일세. 그나마 얘네가 어떤 요리를 하는지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와, 개맛있겠다. 예약 어떻게 못하나요? 네, 못할걸요? 얼마나 기다려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못합니다. 아니 왜요? 없는 데라서요? 없어요. 자, 제가 극찬을 갈기다시피 했던 덜 위치의 더 쉐드란 식당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식당입니다. 아니 대가리에 총 맞았어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구라를 외침? 정확히는 말이죠, 이 식당은 존재하지 않는데 트립어드바이저의 1등 식당이긴 합니다. 그게 뭔 소리? 자, 사건의 시작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작가 겸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는 우바 버틀러란 사람이 있는데 사실 직업보단 상상을 뛰어넘는 트롤링들이 그를 대표하죠. 이 사람이 한때 리뷰 알바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특정 식당에게 금액을 받고 해당 식당에 좋은 리뷰를 남겨주는 일이었습니다. 본 리뷰글은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지 뭐. 그는 수많은 가짜 리뷰를 작성하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리뷰는 믿을 게 못 되네. 대부분 가짜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레스토랑 그 자체구나. 아니다, 숨길 수 있겠다.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와는 다릅니다. 때문에 그는 런던 덜 위치에 위치한 자신의 집을 레스토랑인 척할 계획을 세우는데 어차피 가짜잖아. 인테리어는 요즘 인스타 감성이라 우긴다 치고 그보다 중요한 건 그럴듯한 인포겠죠. 그는 더 쉐드의 더리치닷컴 도메인을 구매한 뒤 정말 그럴듯하게 꾸밉니다. 앞서 잠시 보여드렸던 음식 사진들도 여기에 올라왔던 것들이죠. 와, 이건 그럴듯하게 해야 하니 셰프 고용해서 음식 만든 건가 보네요. 단순한 계란 프라이가 아니고 여러 허브를 뿌림으로써 자칫하면 심심할 수 있는 맛을 스파이시하게 살리고, 특히 계란과 함께 플레이팅된 저 닭고기. 그거 발인데요? 맛있어 보이는 가리비 완자와 순백색의 무스가 아니라 변기 세제랑 쉐이빙 폼이고요. 초코 쉬폰 케이크와 휘핑크림이 아니라 페인트 바른 스펀지 쉐이빙 폼입니다. 딱 이 사진들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우리는 전통적인 의미의 메뉴판이 없습니다. 대신 저희의 메뉴는 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기분에 맞는 무드를 고르시면 셰프가 그것을 해석해 요리로 표현해드립니다. 욕망, 공감, 사색, 사랑, 위로, 행복 등 많은 코스가 준비되어 있죠. 이렇게 허세 잔뜩 부려놓으니까 어때요? 존나 그럴듯하지 않나요? 이 모든 걸 양식화해서 트립어드바이저에 제출했고 그 결과 존재하지도 않는 덜 위치의 더 쉐드는 성공적으로 트립어드바이저의 식당으로 등록됩니다. 당연히 첫 랭킹은 18,000여 개의 식당 중 최하위. 하지만 그가 원래 어떤 일을 했다고 했죠? 트립어드바이저에 가짜 리뷰 남기기. 그 경험을 한껏 살려 여러 친구들과 함께 리뷰 작업을 했고 그렇게 점점 순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손님이 진짜 찾아오면 어떡해요? 그럴 줄 알고 오로지 예약제로 운영한다는 방침과 프라이빗하기에 상세 주소를 밝히지 않는다는 컨셉으로 시작했기에 행여나 있을 불상사도 미연에 방지했죠. 근데 말이죠, 이게 리뷰는 죄다 호평일색인데 막상 예약은 촌나게 안 되니까 소문이 점점 불어나는 겁니다. 야, 거기 왕족들이 식사하는 곳이래. 그래서 주소도 안 밝히는 거래. 아니 그게 아니라 왕족들이 타국 귀빈들이 올 때 무조건 가는 식당이래. 전화, 메일, 문자함이 꽉꽉 들어찰 만큼 예약이 폭주했지만 그때마다 예약이
예약이 꽉 찼다 구라치며 넘겨왔는데 그 당시 버틀러의 심정은 어땠냐? 사람들이 제 발바닥을 보고 침을 질질 흘리더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던 게요. 식품 기업들은 구글 지도의 예상 위치를 활용하여 무료 샘플을 보내고 식당에서 일하고 싶다는 셰프들의 구직 메일도 받고 영국시 의회로부터 개발 중인 부지로 식당을 이전해달라는 메일을 받는 등 스노우볼이 구르고 구르며 소문의 덩치가 미친 듯이 불어났죠. 그 결과 존재하지도 않는 레스토랑 덜 위치의 더 쉐드는 기어코 트립어드바이저 선정 런던 최고의 식당으로 선정되고야만 합니다. 단 반년 만에 말이죠. 사건이 너무 커지자 버틀러는 트립어드바이저에게 연락을 취하는데 님들 트립어드바이저에 있는 정보 다 진짜예요? 네, 저희는 시간과 자원을 들여 모든 정보를 검증하고 있답니다. 덜위치의 더 쉐드 레스토랑은요? 아, 거긴 트립어드바이저 선정 런던 최고의 레스토랑이랍니다. 구라치지 마셈. 거기 그냥 낡아 빠진 집이던데. 고객님, 뭘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거긴 일반인분들은 발도 못 들일 그런 곳이라. 집인데요? 버틀러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함과 동시에 너희가 말하는 시간과 자원을 들인 검증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는데 아, 고객님, 이거는 말이죠. 저희가 17년을 운영했는데 님 같은 사람은 처음 봐서요. 님처럼 일회용 핸드폰 사서 인증받고 가짜 음식 사진 찍고 도메인 파다가 그럴듯한 메뉴 만들고 리뷰 작업까지 쳐버리는 사례를 가정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걸 못했네요. 앞으로 꼭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얘네가 좀 억울해했던 게 보통 진짜 업체에 대한 조작만 신경 쓰잖아. 가짜 업체에 대한 조작 이걸 누가 신경 써요. 그래서 신경을 덜 쓰다 보니 이렇게 된 거라던데. 근데 그래도 트립어드바이저 선정 1등 식당이면 한 번쯤은 점검해야 하지 않나. 존재조차 모르는 건 좀. 사실 얘네도 가려고 맨날 예약했는데 이 새끼가 안 받은 거 아니? 어? 그런가? 아무튼 그는 트립어드바이저마저 속여넘긴 트롤링의 마지막 피날레를 준비합니다. 환상의 식당 덜 위치의 더 쉐드를 단 하루만 오픈하는 것. 그래, 비록 장난으로 만들어낸 가짜 식당이지만 우리 식당에 보내준 기대만큼은 진짜였다. 나 또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야지. 우리가 리뷰에다 파인다이닝임에도 집밥이 생각나는 그리움이 있다는 말을 적었으니 그에 맞는 요리를 준비해야겠지. 와, 그래도 음식에는 진심이었군요. 집에서 레토르트만 처먹었으니까 냉동 존나 싸먹어야지. 네, 발바닥에 계란 후라이 올리는 양반한테 뭘 바래요. 단돈 31유로로 모든 재료 준비를 마친 그는 예약 문의를 넣었던 사람 중 10명을 선정하여 식당으로 초대합니다. 가장 먼저 온 손님은 한 미국인 부부였거든요. 자기야, 너무 기대된다. 프라이빗한 식당이라니 대체 어떤 감성일까? 아직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이 안대 안 쓰시면 식당 입장 못 하신다고. 네, 시작부터 우리 식당은 프라이빗한 곳이라 안대를 쓰고 입장해야 된다. 뭐 이딴 구라를 치며 뇌절을 시전했는데 아, 장난하나. 아무리 그런다고 뭔 안대. 료이키 텐카이. 네, 앞에 사람들이 이미 안대를 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도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럼 앞 사람들은 어떻게 속인 거예요? 아, 걔네는 배우였습니다. 바람잡이용으로 2명이나 준비한 거임? 아니요, 10명 준비했는데요. 이 사람들 말고도 손님인 척 배치된 배우만 10명이었죠. 그럴만도 한 게 많은 사람들의 기세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곳이었거든. 지붕 위에 있는 테이블, 스탠드 난로, 돌아다니는 닭, 맥주 처먹으면서 노래 틀고 있는 DJ. 아니, 씨발, DJ는 진짜 존나 뻔뻔하네. 너무 바보 취급하는 거 아님? 아니요, DJ야말로 이 트롤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치입니다.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건가요? 예, 저 레토르트 돌리는 전자레인지 소리 숨겨야 해서. 음식 자체는 사실 3분 카레급 퀄리티였겠지만 주변에서 배우들이 아우 맛있어, 아우 기막혀 하며 바람을 넣어서 그런지 실제로 한 그룹은 다음번에 다시 예약할 수 있냐 물어보기까지 했다고. 그렇게 환상의 식당 덜 위치의 더 쉐드는 단 하루만 존재한 뒤 환상처럼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쉐어하우스,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한 집에 모여 사는 형태입니다. 뉴욕 집값도 비쌀 거 아니야. 그래서 20대 초반의 친구들이 한데 모여 사는 곳이 있었는데 그중 메흐란 자릴리란 친구의 등심 스테이크가 진짜 기깔 났대요. 야, 왜 이렇게 잘 구? 팔아도 되겠다, 야. 하는 일 망하면 그냥 장사나 해야겠다. 그럼 내가 미리 메흐란 스테이크 하우스 구글에다가 등록해줌. 병신아, 진짜 등록하면 어떡해. 정식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진짜 됐다.
됐다고? 친구 중 한 명이 장난으로 등록했는데 진짜 통과가 된 거야. 이런 상황 벌어졌다? 님들이 메르한 친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진짜 식당에 등록이 됐어? 너 진짜 좆됐다. 리뷰 추적기 돌려. 친구 반드시 놀려야지. 바로 걔 말도 안 되는 리뷰들을 남겼는데 몇 개 읽어보자면, 저녁에 식당을 방문했는데 셰프 메흐란이 피범벅이 된 채 들어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숲에서 방금 막 사슴을 잡았다가 온 거였죠. 재료도 산지직송으로 준비하는 메흐란 스테이크 하우스 최고예요. 저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었어요. 셰프 메흐란이 직접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더라니까요. 원재료가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라이브로 도축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도축 전 기도도 잊지 않는다고요. 그만하라고 미친놈들아. 웹사이트도 만들었어. 진짜 찾아오면 어떡하냐고. 괜찮아, 예약으로만 올 수 있다 했으니까 사람들 찾아올 일은 없을 거야. 맞다, 그때 만든 웹사이트 어떻게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찬양에 가까운 리뷰를 남겨둔 반면 그 누구도 예약을 하지 못하는, 실제로 못함, 환상의 식당이 되어 사람들의 기대감이 미친듯이 치솟아버린 거죠. 어느 정도로 알려졌냐, 한 기자의 귀에까지 들어가 그 기자가 직접 현장에 취재를 올 만큼 때문에 이 식당이 가짜란 게 들킬 판이었지만 그들은 묘수를 냅니다. 식당이 가짜야? 진짜 열면 되잖아. 바로 정면 돌파였죠. 취재를 왔던 기자에게도 사람들 제대로 속여야 하니 잠시만 기사를 내려달라 부탁까지 했다고. 기자는 잠시 고민했지만 개재밌을 것 같아서 그냥 내려줬대요. 아무튼 그들은 장소 및 가구 대여, 요리 수업, 메뉴 선정, 메뉴판 제작, 친구들을 긁어 모아 직원 60명 모집, 정말 제대로 준비합니다. 식당 인테리어에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요, 막 메흐란과 유명인들이 함께 찍은 흑백 사진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뭐 마릴린 먼로, 존 F 케네디, 클린턴 부부 아니 메흐란 21살인데 진짜 개뻔뻔하게 구라치네. 또 분위기 있는 재즈가 흘러나왔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Never Gonna Give You Up이나 WAP과 같이 밈 쪽에서 한 자리씩 하는 노래의 재즈 어레인지 버전이었죠. 퍼포먼스도 야무지게 준비했는데 친구 2명이 짜고 치는 프로포즈를 하기도 했고, 바깥에선 드레이크 플랜카드를 들고 대기해서 식당에 드레이크가 있는 것처럼 연기하기도 했다고. 와, 드라이 아이스까지 깔아뒀나 보네요. 야, 환풍기 고장난다. 이건 미스테이크. 이곳이 급하게 만들어진 식당인 줄도 모르고 방문했던 약 120명의 손님들은 대부분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치고 돌아갔고, 그렇게 장난으로 시작되었던 메흐란의 스테이크 하우스는 성공적으로 처음이자 마지막 영업을 마치게 됩니다. 딱 억셉티드 생각나는 스토리 아닌가요? 이런 것도 청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저도 청춘이라 발바닥에 계란 올렸어요. 넌 진짜 나가라. 자, 여러분, 근데 이번 편 주제가 현실로 나온 트롤링이잖아요. 근데 불량 실패를 해도 너무 심하게 해서 절반 끊느라 부득이하게 웬 골목식당 특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여기서 그대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또 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소개한 그 사건 기억하시나요? 2013년 아시아나항공 214편이 추락한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소개가 됐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의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했는데 미국의 KTVU란 언론사는요,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를 통해 조종사 명단을 입수했고 이를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명단 떴다! 남들이 보도하기 전에 빨리 내보내! 네, 빨리 명단 주세요. 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조종사들의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They are Captain Sum Ting Wong, Wee Tu Lo, Ho Lee Fook, and Bang Ding Ao. 국장님 이 이름 진짜예요? 네, 당연히 진짜 이름일 리 없죠. 걔 얼탱이 없게도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에 속한 인턴이 이름을 구라로 알려주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아니 이 새끼 대체 왜? 이런 식으로 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읽어봐야 티나는 가짜 이름들은 예로부터 훌륭한 트롤링 장치였습니다. 이게 저도 속을 뻔한 게요, 당시 이 인턴이 누군지 열심히 서칭했는데 여기저기서 인턴 이름은 마이크 헌트다 란 언급이 있길래 그대로 적었죠. 근데 막상 녹음해보니 마이크 헌트, 마이컨트, 마이컨트? 야, 이거 눈치 못 챘으면 내가 내 영상 나올 뻔했어요. 아무튼 이런 트롤링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이와 비슷한 사건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 오늘 알아볼 것은 현실의 트롤링입니다. 다들 지름신 강림해본 적들 있으시죠? 저는 메이플하는 4년 동안은 거의 신내림받은 수준이었는데, 야, 그걸 샀다고? 라는 말 듣는 것들이 죄다 지름실의 결과물 아니에요. 그럼 세계 최대 부자 일론 머스크한테 지름실이 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 회사를 삽니다. 2022년 10월 일론 머스크가 무려 63조의 트위터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거 진짜 빅뉴스였죠. 원래도 이 양반이 트위터에다 개똥걸 자주 싸던 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 설마 인수까지 할 줄은 몰랐어서.
아무튼 인수 직후 그가 처음으로 취한 액션은 핑거스냅. 주요 경영진을 포함한 인력 교체를 하겠다며 직원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감축하겠다는 발표를 했죠. 트위터 인수건만 해도 기사거리가 미친듯이 나오는데 여기서 인원 절반 감축이라는 구국의 결단까지 내린다? 기자들 배 터지지 아주. 당연히 트위터 본사 앞은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행여 해고자들 인터뷰라도 딸 수 없을까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야, 이건 누가 봐도 해고자래. 나 이거 무도에서 봤거든. 상자를 들고 나온 이 둘에게 많은 기자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현장에서 즉석으로 인터뷰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아이고 이게 진짜 사정이 딱했던 게요, 두 사람은 몇 년간 트위터의 엔지니어로 일해왔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자마자 토사구팽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준회의 도중에 해고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하죠. 이 충격적인 사연은 기사거리가 되기에 충분했고 미국의 대형 언론사 CNBC 또한 이 이야기를 기사로 냅니다. 맞다. 이름. 저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RAHLLIGMA. 감사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엔지니어 팀 전체를 해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고된 직원 라훌 리그마와 다니엘 존슨이 회사를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오케이, 한 건 했고. 야, 이 새끼야, 너 뭐 하자는 거야? 왜 이러세요? 이름 똑바로 안 봐! 조심하잖아! 아니, 리그마랑 존슨이란 이름이 좀 특이하긴 한데 그게 어땠어요? 리그마 릭마 존슨? 그렇습니다. 그들이 밝힌 이름을 붙여서 읽어보면 굉장히 엄한 문장이 되거든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바꿔보면 존시나 발할라 뭐 이런 이름인 거야. 존시나 발할라, 조시나 발할라, 조시나 발할라, 조시나 빠랄라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얘네 둘은 뭐겠어요? 이름 포함 당연히 해보자라는 것조차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에이, 그냥 좀 특이한 이름일 수도 있는 거 아님? 그럴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게 애초에 리그마란 단어는 영미권에서 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리그마가 눈으로 봤을 때 뭔 말인지 감도 안 잡히지만 막상 소리내어 읽어보면 그제서야 뭔 말인지 알아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날 리그마래. 리그마가 뭔데? 릭마 볼스. 우리나라 쪽 농담에 비유하자면 주악고옥주의처럼 보기엔 그냥 외계어지만 읽어봐야만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이게 아니라면 오파란색 사고 싶어, 노란색 사고 싶어 같이 읽어보면 뭔가 의미가 확 달라지는 그런 류의 농담인 거죠. 물론 세상 어딘가에는 리그마란 이름을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님들이 뉴스 보고 있는데 인터뷰의 이름은 엄준식이다 이러면 이거 실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건 진짜 실명이어도 사람들이 안 믿을걸? 야, 너 속았어. 금방 이름 라훌 리그마잖아. 아마 기자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려는 요량으로 누구보다 빨리 기사를 올린 걸 텐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보긴 했네요. 사실 근데 이름이 아니더라도 이미 인터뷰 내용부터가 되게 이상했어요. 인터뷰하다 뜬금없이 미셸 오바마 자서전을 꺼내면서 미셸 오바마 때가 살기 좋았어요. 그땐 이런 일 상상도 못했는데 하며 기습숭배를 하지 않나, 너무 충격적이네요. 빨리 제 아내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어요. 하며 양갈래라는 것을 커밍아웃하질 않나 아주 대놓고 저희 구라치는 중임 을 온몸으로 표현했는데 결국 CNBC란 메이저 언론이 제일 먼저 속아서 이를 보도한 거죠. 안 그래도 자기 까내리는 언론이 뜨거웠던 일론 머스크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역시 CNBC 정말 정확한 보도네요. 자, 그럼 이 둘의 정체는 도대체 뭐였냐? 그들의 본명은 각각 라울 손 워커와 다니엘 프란시스. 당연히 트위터의 직원은 아니고요. 라훌 이 양반이 트위터 본사 건물에 있는 헬스장에 다니고 있었답니다. 그날도 헬스장 딱 들어가는데 기자들이 개떼처럼 몰려서 슬슬 하면서 누구 안 나오나 못 빠져라 기다리고 있길래 야, 저기 박스 하나 들고 나가면 애들 쳐 죽겠는데 싶더랍니다. 약간 그 감성이죠. 그 형광조끼 입고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다니엘한테 전화해서 박스 하나만 들고 와달라고 부탁했는데, 야, 너 진심이야? 박스 하나 들고 와보라고? 지금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 속이겠다 이거야? 아니, 싫은 말. 나도 해야지. 등에 들고 가. 역시 끼리끼리 노는 법이다. 그렇게 상자를 준비한 뒤 나가서 프리스타일로 인터뷰 조진 거랍니다. 미셸 오바마 책도 다니엘이 그냥 있길래 가져왔는데 프리스타일 하다가 갑자기 말이 좀 막히자 되는 대로 손에 짚고 기습숭배 갈긴 거였다고. 아무튼 대형 언론사 CNBC가 제대로 속아 넘어간 이 이야기는 즉시 타 언론사들에 의해 레카질 당했고 죽도록 까이고 있던 일론 머스크는 그제서야 싱글벙글했다고. 이 양반이 얼마나 신났냐. Welcome back, 리그마인 존슨. 이 둘을 본사에 불러다가 해고 번복 퍼포먼스까지 했다는 사실. 일론 머스크 유쾌하네. 이 이야기도 기사로 써. 머스크씨 이거 해고된 직원 복귀시킨 거 맞죠? 대규모 해고한 게 자신의 가장 큰 실수란 거 인정하시는 거 맞죠? 인정하시는 다음에 기사 쓰겠습니다. 방금 올라갔어요. 수고.
개 뜬금없이 인도의 대형 언론사 AAJTAK가 이 사진을 보고 일론 머스크가 대규모 해고하고 번복하는구나 라며 지 혼자 착각을 하고 이걸 기사로 내보냈죠. 아니 넌 왜 지 혼자 속니? 아무튼 장본인 둘은 그 뒤로 어떻게 됐냐. 먼저 다니엘은 놀랍게도 진짜로 트위터의 엔지니어로 구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장난을 직접 구사했던 라훌은요, 바로 며칠 뒤에 FTX에서 대규모 해고를 진행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또 헤드폰 건상자를 들고 본사 앞을 찾아갔습니다. 야 진짜 독하다 독해. 자, 근데 앞선 사건은 단순히 장난에서 끝났지만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현실적인 피해를 입힌 트롤링입니다. 피해 금액의 규모는 무려 2조 7천억 가량. 대체 어떤 일이 있었냐? 자세한 설명에 앞서 여러분 혹시 보팔 참사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20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산업 재난 중 하나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견주어지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1984년 인도의 보팔이란 마을에 대량의 가스가 누출됩니다. 사망자는 1만 6천 명, 부상자는 55만에 달하는 대규모 참사였죠. 유니온 카바이드 란 기업에서 보팔 마을 근처에 있던 공장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인데, 그럼에도 그들은 보상을 끝끝내 미루었기에 국가적 공분을 샀죠. 보상과 별개로 유니온 카바이드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크나큰 타격을 입었고 결국 1999년 다우케미칼에 의해 인수합병 당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기업은 사라졌지만 피해자들에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이 상황, 사람들은 다우케미칼에게 책임 소재를 넘겼으나 그들은 단호하게 책임을 거부해왔습니다. 아무튼 시간은 흘러 보팔 참사 20주년을 맞이한 2004년 BBC에서는 특집 방송을 제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우케미칼 대변인과의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현재도 다우케미칼에게 책임 소재를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혹시 사측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나마나 또 법적 검토가 어쩌고 하면서 말 돌리겠지. 해당 참사는 다우케미칼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므로 우리는 피해자들을 위해 120억 달러를 보상하겠습니다. 세상에, 그토록 오랜 기간 법적 책임을 단호하게 거부해왔는데 무언가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걸까? 확실한 보상을 약속하는 겁니다. BBC는 이 믿기지 않는 폭탄 발언을 듣고 즉시 기획 방향을 틀어 대변인 주드 피니스테라와의 인터뷰를 영국 전역에 생방송으로 송출합니다. 이를 본 다른 언론사들도 앞다투어 이 소식을 전했고요. 대단히 훌륭하고 좋은 판단이지만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대변인이 했던 말 맞다나 다우의 주가는 곤도박질 쳤습니다. 단 23분 만에 시가총액의 4.24%, 무려 20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7천억 원 가량이 증발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정을 내린 장본인인 다우케미칼에선 당연히 이와 같은 사태 또한 상정되었을 터, 이 상황을 놓고 다우케미칼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내놓습니다. 저 새끼 누구야? 에? 다우케미칼 왜 저럼? 지금 대변인이라면서요. 저는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대변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피해 보상을 약속하겠다는 이 사람은 다우케미칼의 대변인이, 아니 그 이전에 다우 소속조차 아니었습니다. 회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대변인인 척 인터뷰를 무단으로 진행한 거였죠. BBC 미친 거 아님? 신원 파악도 안 하고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근데 BBC도 어이가 없었던 게 그들은 분명하게 다우의 웹사이트에 적혀있는 공식 컨택 메일을 통해서 인터뷰를 요청했고 그대로 진행이 된 거였단 말이죠. 이 사이에 외부인이 끼어들 여지가 어딨어. 이렇다 보니 향간에선 해킹이란 말까지 나돌았습니다. 야, 그 사람이 다우케미칼 메일 계정 해킹한 거래. 아니 그게 아니고 메일 시스템 자체가 털린 거래. 세간을 놀라게 한 이 속임수의 트릭은 바로 BBC가 사이트 잘못 들어갔대요. 다우케미칼의 웹사이트는 다우닷컴인데 다우에틱스닷컴이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 적혀있는 이메일에다 인터뷰 요청을 했답니다. 이 사이트는 당연히 트롤러가 준비해둔 가짜 웹사이트, 말하자면 통발이었죠. 일단 던져놓고 아무나 한 명이라도 낚여라 대기하던 와중에 BBC라는 초대형 월척이 낚여버린 겁니다. 그럼 궁금해지죠. 이 사람은 왜 이런 통발을 던져놨는가?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라기엔 지 얼굴까지 깠는데 뭔가 다른 속내가 있지 않을까요? 사건 발생 3일 후 영국의 다른 언론사에서 그를 불러다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일단 이 사람의 이름은 주드 피니스테라가 아닙니다. 이것도 따지자면 일종의 장난 이름이었죠. 그의 진짜 이름은 앤디 비클바움. 점점 잊혀지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위와 같은 트롤링이나 풍자 등의 형태로 다시금 이슈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 집단, 더 예스맨이란 곳에 소속된 사람이었죠. 그는 이 트롤링이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팔 참사와 그 책임 소재가 다우케미칼에게 있음을 다시금 재각인시키기
확산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단 먹히긴 제대로 먹혔죠. 덕분에 이 토픽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활성화됐으니까. 물론 직접 얼굴까지 내비치며 다시금 리마인드 시킨 앤디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실제 피해자들은 오히려 거짓 정보 때문에 더 큰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앤디는 다우가 초래한 고통에 비하면 내가 끼친 고통은 미미하다. 오히려 그들의 곤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던데 참 다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와 별개로 이게 다우한테는 진짜 뼈아픈 기억이었는지 앤디와 더 예스맨을 감시하기 위해 민간 정보 회사를 고용하기도 했다고. 얘네가 진짜 골 때리는 트롤링 많이도 저질렀는데 나중에 또 다룰 기회 있으면 소개해 드릴게요. 또 보죠. 정보의 바다 인터넷. 하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의 구할은 거짓말이다. 아이작 뉴턴의 오래된 격언이죠. 그 거짓말 중에는 악의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자 던진, 말하자면 낚시성 정보가 다수 있습니다. 물론 속으면 그만이란 마음으로 대충 던지는 낚시들이 대다수지만 비유하자면 이건 피레미잖아요. 낚시꾼이라면 당연히 대어를 낚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노리는 곳이 어디냐? 언론, 기업과 같은 진짜 월척입니다. 실제로 프로 낚시꾼들은 오프라 윈프리 쇼를 낚아 그녀가 직접 오버 9000이란 밈을 언급하게 했고 박항서 감독의 거짓된 일화를 꾸며내어 여러 언론사를 속이기도 했죠. 아님 그냥 얻어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낙서할 겸 합성해본 차량 디자인이 현대차의 새 디자인으로 오해받아 주가가 출렁인 적도 있고 북한의 김정남 왁구가 너무 키모오타스러워 합성 좀 해놨는데 이걸 그 알이 그대로 사용한 적도 있었죠. 역시 큰 놈을 낚아야 손맛이 좋다. 이번에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알아볼 것은 속아 넘어간 공식입니다. 俺の人生半分やるからお前の人生半分くれ憧れは理解から最も遠い感情だよ。ほら簡単だろ。誰も傷つかない世界の完成だ。 다들 가슴속에 품고 사는 씹덕 명대사들 하나씩 있죠. 작품, 캐릭터의 인기만큼 그 어록의 숫자도 늘곤 하는데 원피스의 루피쯤 되면 문서도 하나 새로 생길 급이거든. 여러 대사가 있지만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何が嫌いかより何が好きかで自分を語れよ 이거지. 혐오의 시대라 불리는 요즘이기에 더 와닿는 말 아닌가요? 오다 센세 역시 대사 하나는 잘 짜긴 함. 하지만 사실 이 대사는 루피의 대사가 아닙니다. 그럼 방금 그거 님이 성대모사한 거임? 좀 치네. 아니요, 루피의 성우가 직접 녹음한 대사가 맞아요. 뭔 상황인가 싶죠?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발행된 특이하기 표류 작가란 만화가 있습니다.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곳을 표류, 다시 말해 모험을 하고 새로 발견한 것을 글로써 남기는 표류 작가들의 이야기죠. 물론 실질적인 스토리는 능력 배틀물이지만 이게 단 3권만 연재됐음에도 불구 아직까지도 언급되는 만화입니다. 와, 20년 전 만화인데 아직까지? 괴띵적인가 보네요. 재밌어서가 아니라 괴작이라서요. 일단 주인공 생김새가 영락없는 루피입니다. 그림체만 보셔도 뭐. 그리고 세계관 설정은 헌터 바이 헌터에 그것을 빌려왔고요. 때문에 일본에선 이런 식으로 설명되는 만화입니다. 내용 같은 경우는 저야 읽어보진 못했지만 평가들도 하나같이 박하더라고요. 때문에 총 22화, 고작 3권 만에 출하 엔딩난 졸작인데 이게 왜 아직까지도 언급되고 있는 거냐? 다름 아닌 짤방을 한 컷 남겼기 때문입니다. 작중 고양이파와 강아지파가 나뉘어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주인공이 그들을 말리면서 한 대사가 바로 무엇을 싫어하는지보다 무엇을 좋아하는지로 자신을 말해. 근데 생긴 게 아이고야, 이건 대놓고 루피인데. 안 그래도 루피를 닮았다 하고 있었는데 이 컷은 닮아도 너무 닮았죠. 또 이 단순하지만 상황을 관통하는 촌철살인 멘트, 이것도 루피 전매 특허거든. 때문에 일본 커뮤니티에서 주목받게 되어 드립으로 사용됩니다. 딱 갈드컵 치열하게 버리는 데에 슬쩍 던져넣기 좋은 멘트니까요. 근데 일본은 원래 아스키아트라고 디지털 문자들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문화가 있거든요. 이 자를 아스키아트로도 사용했는데 그럼 어떻게 보이냐? 원본보다 더 루피처럼 보입니다. 아무래도 디테일이 뭉개지니까 해서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게 루피 대사로 받아들여진 거죠. 장난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직접 합성까지 해서 퍼날랐고 루피 명언이라고 검색하면 합성 컷이 상단에 표시될 정도였습니다. 따지자면 가짜 명대사 밈이 된 거죠. 님들아 루피 명대사 좀 알려주삼. 역시 루피 명대사라면 이게 최고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요렇게 순진한 사람들 속이는 용도로 쓰였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생각지도 않은 월척이 미끼를 물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원피스의 연재처 소년점프죠. 2014년 제이스타즈 빅토리 버서스가 발매됩니다. 소년점프의 캐릭터들이 한데 모여 싸우는, 말하자면 소년점프 공식 대전 격투 게임이죠. 팬들을 위한 게임인 만큼 단순 플레이 이외에도 캐릭터들의 대사 모음집을 넣어뒀거든요. 근데 루피 대사에 何が嫌いかより何が好きかで自分を語れよ
놀랍게도 얘가 수록된 겁니다. 이게 너무 황당해서 사람들 의견이 반으로 갈릴 정도였어요. 아니 소년점프 미친 거 아님? 지들 만화대에서 분간도 못함? 캬 얘네 미 말고 썼나 보네. 감다살 뭐냐고. 이렇게 말이죠. 약간 또로롱 같은 느낌? 허나 그냥 낚였다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났습니다. 왜냐? 3개월 뒤 업데이트에서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졌거든. 아마 담당팀 고모고모 총난타 쳐맞지 않았을까. 근데 유독 루피는 지가 하지도 않은 대사로 유명해지더라고요. 영미권에서도 강함은 네 몸집의 크기가 아닌 마음과 꿈의 크기로 결정되는 거야 란 대사로 유명합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군에서도 인용할 정도인데 사실 이건 루피가 아니라 조로 대사예요. 強さってのは力だけじゃねえんだ。技でもねえ。心だ。 좀만 생각해봐도 루피가 칠만한 대사는 아닌 게 아니 기어 서드 쓰는 놈이 뭐 몸집의 크기 어쩌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 벨 델핀을 아시나요? 인지도 하나는 끝장나는 여성 인플루언서인데 어떻게 유명세를 얻게 됐냐? 그거는 각자 찾아보는 걸로 하고 좀 뭉뚱그려 설명하자면 섹슈얼함을 주력으로 내세운다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단순히 보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섹슈얼함을 미끼로 삼아 좋게 말하면 행위 예술을 나쁘게 말하면 트롤링을 아주 거하게 벌이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게 게이머걸 베스워터 사건인데요. 말 그대로 자신이 목욕한 물을 팔았던 거죠. 결과는 근데 놀랍게도 이건 그냥 수돗물이었습니다. 다 팔고 나서 구라였다고 밝힌 건가요? 아니요, 누가 화학 분석해보니까 DNA 검출 안 됐다던데. 이런 일화들이 여럿 있어 매체에서도 그녀에게 초현실적 트롤러 같은 별명을 붙이곤 하죠. 이번 파트에선 그녀가 본격적으로 벌인 첫 트롤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 그녀는 섹슈얼함이 주력이었다 했잖아요. 덕분에 인스타 팔로워도 꽤 많았는데 그 팔로워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시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진이 100만 좋아요를 받는다면 그 허브 계정을 만들게요. 친구와 아빠를 태그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야, 이게 진짜 중대 발표지. 당연히 이 소식은 인터넷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어디까지 퍼졌냐? 올해 들은 소식 중 가장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 허브 공식 계정도 한 걸음에 달려올 정도로 100만이란 숫자가 무색하게도 이 게시글은 단 5일 만에 180만 좋아요를 받게 됩니다. 근데 트롤링이라 한 거 보니 좋아요 먹튀했나 보네요. 아니요, 그녀는 진짜 그 허브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계정만 만들고 영상은 안 올린 건가요? 올렸던데요? 그것도 12개나? 안소가 그냥 건전한 영상 올렸겠... 벨델핀이 2대 야찌를 쓰다듬는 영상? 뭐야, 약속은 지키는 거였냐고. 2개지. 웬 닭이 2마... COCK 속어로 야지 그리고 원래의 뜻은 수탉. 그렇습니다. 그녀가 올린 12개의 영상은 단 하나도 으흐흐한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언어 유희를 이용해서 제목만 그렇게 꾸며 놓은 거였어요. 홀에 검은 것을 넣다는 포켓볼에서 검정국 넣는 영상, 얼굴에 액체를 뒤집어 쓰다는 콜라에 멘토스를 넣는 영상 등 우리나라로 치면 벨델핀이 2 야지를 쓰다듬는다 는 제목에 도야지를 쓰다듬는 영상이 올라간 격이죠. 아니 이거에 180만 명이 좋아요를 눌렀는데 화가 안 날 리가 없겠죠. 벨델핀이 2마리의 수탉을 쓰다듬는 영상? 사람을 이렇게 속여? 넌 안 되겠다. 댓글을 안 남길 수가 없네. 이건 수탉이 아니라 암탉이야, 멍청한 년아. 그렇게 그녀는 그 허브 공식 계정은 물론 몇백만 명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속였다는 것. 이 대규모 낚시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그 허브 입장에선 오히려 자기들이 이득을 본 낚시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 해의 탑셀럽 어워드로 그녀를 선정했다 하네요. 덧붙인 말론 가장 많이 검색된 유명인이자 전체 검색어에서도 4위를 차지한 게 바로 벨델핀이라고. 웃기긴 한데 이렇게 사람 낚으면 앞으로 아무도 안 믿는 거 아님? 목욕물 완판시킨 게 이 다음 달이야. 셀럽의 열애설 항상 먹히는 가십거리죠. 몇백 년 전에도 뭐 어디 양반이 누구랑 정분 났다더라, 우리 영준의 둘째 아들이 어쩌고, 이런 가십 없었겠냐고. 때문에 현대의 언론사도 불을 켜고 열애설을 파고드는데 그러다 벌어진 개삽질 사건을 하나 소개해 볼게요. 일본엔 주간문춘이란 이름의 주간지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기업 쪽 비리 스캔들 기사가 주력이지만 연예인 스캔들 쪽도 미친듯이 파고들거든요. 편집 방침부터가 신문과 TV가 다루지 않는 기사를 다루고
다룬다 인 걸 보면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들은지 예상이 되시죠? 터뜨리는 것마다 너무 크게 이슈가 되기 때문에 주간 문춘에 타깃이 된 사람을 두고 문춘포를 맞았다고도 표현할 정도입니다. 흔히 일본판 디스패치로 비유되곤 하는데 그 정도가 더 악랄하여 약간 심연의 디스패치를 보는 기분이죠. 허구한 날 어그로송 짙은 기사를 내는데 그러면서도 말도 안 되는 오보를 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특종을 많이 터뜨려 왔기 때문에 파급력 있는 곳임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K-팝의 인기는 2020년 이후로 가속화되기 시작했죠. 주간 문춘도 그 상승세에 올라타 K-팝 쪽에 손을 댔고 그 결과 일본과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의 K-팝 팬들을 뒤집을 만한 특종을 입수했죠. 바로 인기 아이돌의 열애설 그리고 증거 사진까지. 이런 건 최초 공개 띄워서 기대가 몰려나야 하거든. 그들은 기사 게시 하루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아이돌의 열애 사진을 입수했다며 기대감을 고조시킵니다. 또 오보 아닐까 싶으면서도 사진까지 입수했다는데 이번엔 제대로 물었나 보네. 사람들도 얘네 큰 건일 때만 이렇게 예고한다. 대체 어느 체급의 아이돌이길래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걸까 하며 주간 문춘의 의도대로 반응했죠. 그리고 다음날 예고한 대로 그 아이돌이 누군지 밝혀집니다. 바로 르세라핌의 김채원이었죠.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는지 이해가 되는 체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어떤 남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도 함께 공개됐죠. 그야말로 충격적인 소식. 그리고 그녀의 팬들은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뭐? 우리 채원이가 남친이 있다고? 어떤 놈인지 얼굴이나 한번 보자. 맞잖아. 띠용.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주간 문춘이 공개한 사진들은 말이죠, 사실 김채원의 팬이 자신과 김채원을 합성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니 그걸로 기사를 써. 아니 그 전에 그 팬은 왜 그런 사진을 만든 거예요? 이게 원래 아이돌 덕질하는 분들 사이에선 다 알만한 느낌의 덕질 방식입니다. 자신과 최애의 가짜 럽스타그램을 만드는 그런 덕질. 말하자면 땡땡짱 내 여친임. 감성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느낌, 혹은 커스텀으로 직접 만든 인생 네컷 콜라보 같은 거죠. 이분은 진짜 억울한 게 한두 개가 아닌 게요, 일단 누굴 속이려고 만든 사진도 아니거든요. 진짜 속일 거였으면 GD한테 받았던 답장을 이딴 식으로 썼겠냐고. 말고도 트와이스 채영과도 연애하는 듯한 사진을 올릴 리가 없겠죠. 이분은 그냥 K-팝이 너무 좋은 사람인 거지. 그래도 인스타에 올리면 누구나 볼 수 있는데 그건 좀. 그래서 친한 친구만 볼 수 있게 올렸답니다. 아니 그리고 그 이전에 씨발 이거 올리면서 누가 사람들이 나랑 채원이랑 진짜 사귀는 줄 아는 거 아니에요? 라는 걱정을 누가 해요. 그냥 덕질하는 갑다 하지. 하지만 이 사진을 볼 수 있던 누군가가 돈을 목적으로 주간 문춘에 이 사진들을 제보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결과 그 누구도 믿지 않을 합성 사진들을 가지고 최초 공개까지 걸어가며 대서특필을 한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후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뒤지게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아무리 열애설에 눈이 멀었기로서니 레퍼런스 체크조차 하지 않았기에 지들이 했던 말 맞다나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K-팝 아이돌을 함부로 건드린 대가로 세계적으로 욕을 처먹었습니다. 근데 이건 추측인데요, 얘네 합성 사진인 거 알고도 기사 쓴 것 같더라고요. 기사에서도 소스뮤직의 확인 결과 사실 무근이라고 언급했던데, 이거야 뭐 무시한다 쳐도 확실한 레퍼런스도 없이 이 정도로 대서특필하는 건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때문에 사람들은 이 기사가 유료분으로 풀린 점에 주목하여 K-팝으로 키워드를 걸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까 하며 테스트한 기사가 아닌가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근거 없는 추측 아닌가요? 아니 씨발 쥐들도 근거 없이 추측하던데 뭐. 아무튼 사람들은 이 황당한 사건을 겪었을 김채원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피해자, 그 덕질하던 분에 대한 위로 또한 이어졌습니다. 이건 오타쿠의 국가적 살인이다. 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수치풀 중. 오타쿠 인권 살려. 또 보죠. 님들 트라이포스라고 아시나요? 젤다에 나오는 문양인데 미국의 커뮤니티 4chan에선 트라이포스를 텍스트로 적을 수 있냐 없냐로 올비 뉴비를 구분합니다. 개 쉬운 거 아니? 그냥 미음 통문에다 띄어쓰기 좀 넣으면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됐으면 올비 뉴비 구분법으로 안 쓰였겠지. 한번 댓글에 직접 적어보세요. 바로 찌그러질걸? 인터넷엔 이렇게 어떻게 한 건지 감도 안 오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트위터 닉네임도 딱 그렇죠. 닉네임이 없어요. 아니 이거 대체 어떻게야? 그냥 스페이스만 누르기 아니면 공백 특문만 적기 이렇게 하면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하면서 닉 변경이 안 되는데 말이죠. 공백님 오케이 해주세요. 제발요. 오직 이날을 위해 살아봤음. 제발요. 제발 다 비켜줘봐요. 그리고 그가 밝힌 비결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닉네임이 야지라고 치면 비속어 처리돼서 그냥 공백으로 보임. 고마워요. 아, 니마
아니잖아 씨발 닉변 제한 걸려서 다시 못 바꾸고 있음. 네, 그럴 리가 없겠죠. 덕분에 트위터는 때 아닌 고추 풍년을 맞이하게 됐다고. 님 때문에 지금 제 탑라인 야지 닉네임만 한 5명 되는 것 같음. 닉네임 야지로 바꿔보고 싶었는데 속은 척하고 바꿀 기회네요. 역시 이렇게 탐스러운 미끼를 던져야 월척이 낚이는 거거든. 이렇게 악랄하지만 개처 웃긴 낚시 사건들 한번 알아볼까요? 자, 오늘 알아볼 것은 인터넷의 낚시입니다. 몇 년 전쯤 인터넷 방송엔 미션 기능이 도입됐습니다. 예를 들어 30분 동안 놀라지 않기를 미션으로 걸고 싶어 원래는 님 30분 동안 안 놀라면 5,000원 드릴게요 라며 구두 약속하고 그냥 서로 신뢰로 가는 거였는데 이젠 아예 금액을 미리 걸고 성공할 시 스트리머가 직접 수령하는 식이죠. 드라이버 얻었습니다. 물론 실패하면 다시 뺏기고요. 왜 이런 기능이 생겼냐? 신뢰로 그냥 간다 했잖아. 근데 양심 터진 놈들이 미션 성공하니까 그냥 튀어버리는 미션 먹튀가 횡행했거든요. 때문에 과한 금액의 미션은 좀 못 믿어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 한 스트리머도 딱 그런 상황을 마주합니다. How much to shave your head bald? No way it's real, Mr. Beast. I'll never shave my hair. 미스터 비스트겠냐? 겠냐고! 아무도 안 속을 낚시 꾸역꾸역 하는 거 진짜 개뻔뻔하네. 100,000. Mr. Beast! You want $100,000! 예? 유해진? 진짜 10만 달러를 쏴버린 겁니다. 이거 미스터 비스트 맞네. 혹시 제 방송 오실 생각은 없으신지 해서 이 스트리머는 Mr. Beast! Thank you very much, Mr. Beast! 냅다 밀어버립니다. 그잖아. 10만 달러면 이게 얼마야? 거의 1억 5천인데 머리 밀고 내친 김에 왁싱까지 하고도 남지. 저기 머리 위로 원하시는 신부아무도 응? 이게 무슨 What the f*** is Zimbabwe dollar? What the f*** is Zimbabwe? 거기 뭐야 X됐다는 거지. 100조 단위의 화폐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역사적인 초인플레이션을 달성했던 그거. 자세한 건 이 영상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이 양반은 10만 달러가 아니라 그냥 휴지 조각 몇 장 받고 삭발했다는 거임. 약간 그 중고거래 사기당한 느낌이죠. 이름을 10만 달러로 바꾼 다음 1원 보내는 그런 수법. 그리고 이게요 진짜 속을 법도 한 게 실제로 미스터 비스트가 학고 스트리머들 방 찾아가서 거액을 도내한 뒤 그 반응을 살펴보는 컨텐츠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이러니 아무튼 미스터 비스트 닉네임이 아무튼 10만 달러를 쐈는데 속을 법도 하지. 거의 전 세계적으로 그에 대한 애도가 쏟아졌는데 근데 말이죠 사실 이 영상 낚시의 낚시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도네이션 UI를 보면 트위치 방송 화면인데 트위치 도네이션에선 짐바브웨 달러가 표기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스트리머의 이름도 쥐잡듯이 뒤져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퍼진 클립임에도 불구 그 어디에서도 이 사람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건 가짜 도네이션 연출을 이용한 고도의 꽁트로 보는 게 타당하죠. 아, 속은 건 우리였는데. 방송 낚시 얘기 하나 더 해봅시다. 내가 방송 중인데 이런 도네가 온다 쳐. 님 저랑 좀 닮으신 듯. 아이 뭐 또 닮았대. 이렇게 생긴 사람이 또 뭐야 씨. 나 아님? 굉장히 신기한 상황이겠죠. 근데 어느 날을 기점으로 외국 라이브 방송엔 스트리머와 꼭 닮은 사람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What the fuck? 이런 상황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던데 와 씨발 뭐 reptilian들 단체로 마실 나온 거 아니?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네 그냥 캡처해서 페이스앱으로 얼굴 바꾼 겁니다. 캡처 탁 따다가 좀 더 웃는 표정으로 바꾸고 머리 싹 심어주고 안경도 하나 씌워주고 배경까지 바꾼 뒤 적절히 크롭해서 프사 설정한 다음 채팅창에 바로 우리 좀 닮았네요 보내주면 We look alike. Do we? Let me see you. Let me see you. Yeah! Oh shit, we do! We got the same song! 실제로 이러면 얼마나 놀라겠어. 덕분에 당한 사람들 반응 하나같이 맞돌이였다니까. Damn, we do look alike. What the fuck? What the fuck? Bro! You said we look alike. Oh my god, bitch, we do look alike. What the fuck? Dude, that's crazy. We do look alike. Hey, twin. 덕분에 이 푸사 낚시가 틱톡의 트렌드가 되었는데 뭐 결과는 아시죠? 처음에만 신선했고 나중에는 너도 나도 라이브 쳐들어와서 님 저랑 닮았네요 크크 이 지랄 해댔다는 거. 아씨
새끼 저거 또 왔네. 엥? 저 처음 온 건데. 너 같은 새끼 아까까지 한 트럭 지나갔어. 나가 임마. 이 낚시가 너무 뻔해져서 안 먹히게 되자 이건 좀 스러운 방향으로 변형이 됐는데요. 방송하는 사람의 가족 사진을 찾아내서 가족 중 한 명으로 프사를 변경한 뒤 채팅을 치는. How's the weather? It's good. Oh, that's my grandma. How did you get on here? I didn't know you had TikTok. Do the floss dance. Okay, no, that's not her. She wouldn't know what that is. 아, 유쾌했는데 비갈에 힘 잔뜩 들어가게 하네 그냥. 사실 앞선 사례들은 우리가 상황을 다 알고 보니까 웃긴 거지 막상 직접 당하면 속을 사람들 나 포함 여기 천지 빽가리일 거거든요. 근데 여기 설마 이딴 거에 속겠냐 하고 쓴 뻘글을 냅다 물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헬스하는 양반들 다들 이 단백질 파우더 한 통씩 들이셨죠. 동봉된 숟가락으로다가 한 스쿱씩 퍼먹고 계실 텐데 이 숟가락이 좀 불편한 게 조금만 방심해도 가루 속으로 파묻혀서 아주 곤란합니다. 이거 안 잃어버리는 꿀팁까지 공유될 정도로 번거로운 일인데 이미 잃어버렸으면 어카? 이건 꿀팁 없나요? 뜨거운 물 1리터 넣고 국자로 저어서 찾으면 됨. 아니 봐라 찾기야 하겠지. 대신 보충제 5kg 원샷 때려야 될 거 아냐. 상온에 하루 정도 놔두면 원래 보충제 가루로 돌아오니 걱정하지 말라고. 헤라 이 놈아 쿨어도 성의 있게 쳐야지. 이따고에 속을 놈이 세상에 스프 안 올라오잖아 개새끼들아. 이 빠른 개새끼들 뒤졌다 개새끼들아. 엥? 속았네? 아 임마 행동력 하나는 이거 냉동실에 분할해서 넣어뒀다가 해독해서 처먹어. 방에 뿌리고 며칠 뒤에 껌때는 칼로 긁어먹어. 와 이런 병신도 다 있네. 추작이길 빈다. 제발 밀가루로 추작 친 거면 좋겠네. 아니 뭐 근손실 대신 뇌손실 왔냐고 진짜. 그래도 이건 진짜 주작일 가능성도 있긴 하죠. 근데 여기 100% 주작 하나 없는 순정뇌 편돌이가 한 명 있습니다. 2017년 한 편돌이가 야간 알바 중 눈이 찬뜨 오길래 행여나 누구 다칠까봐 깔끔하게 제설하고 요걸 인증했습니다. 마음씨 곱고 따뜻한데 근데 인터넷은 워낙 짓궂잖아. 똑바로 치워. 저게 뭐냐? 빗자루밖에 없어서 이렇게 한 건데 별론가요? 뜨거운 물이라도 뿌리셈. 아니 이 새끼 쿠사리 주는 것도 모자라서 아무도 안 속을 구라다 치고 자빠졌네. 이걸 누가 속냐. 님들 더 X댐 빙판길 됐음. 응? 너 뭐하냐? 뜨거운 물로 녹이라며 빙판길 됐음. 사장한테 걸리면 X댐. 아니 그걸 진짜 뿌리면 어떻게 친구야? 삼각김밥 먹으려다 제사밥 먹게 생겼네. 트랩 설치하네. 나 홀로 편의점에 찍냐? 솔직히 이게 좀 답답하긴 하잖아. 사람들도 막 물 뿌리란 걸 왜 믿냐, 미필 인증한다, 상식이 없다 등 다들 뿌리 잔뜩 났는데 근데 이게 또 답답하다고 무작정 열내긴 뭐한 게요. 손님 미끄러질까봐 박스도 깔고 박스만으로 모자르다며 흙도 뿌리려 하는데 주변에 흙조차 없어서 쓰레바지 들고 인근 공터 가서 퍼다가 뿌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고도 걱정된다면서 물까지 꽝꽝 어는 그 날씨에 바깥에 나와서 보초를 섰대요. 이거 컨셉이야 진짜야? 2시간 동안 바깥에 있으려고? 사람 넘어져서 죽으면 어떡함. 좀 추워도 사람 죽는 것보다 낫지. 아 이게 애는 진짜 착하죠. 근데 그렇고도 걱정이 됐는지 댓글의 조언을 듣고 지손으로 소금까지 사서 빙판에다가 뿌렸답니다. 아 이거 진짜 소금 한 70% 정도 뿌렸는데 남는 건 집에 가서 엄마 주려고. 효자 평타치? 아니 너무 순딩하잖아 퓨. 이쯤 되니 답답해하던 사람들의 마음도 마치 빙판처럼 살살 녹아내립니다. 소금 싼 거 보니까 순수하고 착한 멍청이구나. 무식하다 멍청하다 너무 마음에 두지 마. 너의 그 누군가를 위한 마음은 누구와도 비교 안 되니까. 인터넷의 익명을 정말 철석같이 믿었던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 그의 한 절반쯤 훈훈한 이야기는 여전히 인터넷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말은 어떻게 났냐고요? 점장이 눈치우러 30분 일찍 출근했는데 편의점 앞이 어땠겠어. 걔 난장판이었을 거 아냐. 이게 어찌 된 거냐 묻자 편돌이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점장이 그걸 듣고 너무 고맙다며 고려은담 비타민을 선물로 줬다는 훈훈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진실된 선행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열기 마련. 돌려줄 생각으로 뜨거운 물을 뿌리라고 댓글을 달았던 그 사람도 이 모든 과정을 보며 마음이 동했는지 마지막엔 이런 댓글을 남겼죠. 이게 다 내 댓글로 인한 나비 효과 아니냐? 고려은단은 나한테 보내서 성의 표시해라. 양심 없는 새끼. 아 말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낚시 썰은 아니지만 제설 관련 레전드 썰이 하나 있거든요. 군필자분들은 제설 작전 생각만 해도 아주 치가 떨리실 텐데 한 부대에선 보급받은 염화칼슘을 다 뿌리고도 눈이 계속 와서 아주 골머리를 썩었다고 합니다. 그때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려낸 한 일병. 나트륨 잔뜩 뿌리면 안 올 텐데.
생각해보니 안 먹는 보급 쌀국수 개 많을 텐데 라면 스프는 나트륨이잖아. 그죠? 이거 다들 건물대에 쌓여 있었을 거 아니야. 때문에 그는 부대 온 쌀국수를 다 모아 분말 스프만 빼서 20리터 말통에다 몇십 개씩 두드려 박아 넣었고 그 논리에 혹한 동기도 일손을 도왔다고 합니다. 호기롭게 온 바닥에 라면 국물을 흩뿌리고 뿌듯하게 돌아온 일병. 그리고 다음 날 사람들 깜짝 놀랐겠지. 행정반에서 당직 사관이 전파한다. 밖에다가 라면 국물 첩 뿌려놓은 라면 국물 뿌린 인원은 즉시 당직 사관실로. 포상 줄여나 보네. 일병 쌀국수 행정반에 용모 있어 왔음. 야, 이 미친 새끼. 이게요, 어쩌면 효과가 있을 법도 했는데 하필이면 국물을 뿌린 다음 날은 체감온도 영하 25도의 역대급 한파를 기록한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 바닥엔 그냥 시뻘건 국물이 꽁꽁 얼어붙어 있고 김가루, 미역 같은 건더기들이 사이사이 박힌 지옥의 황천 언덕길이 만들어진 거야. 심지어 안개까지 껴서 그 농도 짙은 쌀국수 냄새가 전 부대를 휘감을 정도였다고 해서 그 일병은 살면서 들을 욕이란 욕은 다 처먹고 근신 5일까지 처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 지휘관이 진짜 꽉 막힌 사람이었는지 그 날씨에도 이악 물고 아침 구보를 시켰나 본데 라면 국물 덕에 그냥 아이스링크가 되어버린 터라 몇 주간은 아침 구보와 체력 단련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쌀국수 일병은 순식간에 부대의 영웅이 되었다고. 그 일병도 모자라지만 노력은 가상한 친구였네요. 근데 여기서 반전의 반전. 쌀국수 일병은 고려대생이고 논리에 혹해 일손을 도운 동기는 서강대생이었다고. 군대에서는 학력 상관없이 진짜 다 빡대가리가 되는 듯. 또 보죠.